남sam초등학교에 와서 2번 어머니들하고 왜 이렇게 키우고 싶어에 관해서 함께 나누는 적이 있습니다. 그때 작년에 왔던 문제가 몇 번은 기억나는데 우리 코디네이터도 바뀌었네요. 아니 2명이거든. 작년에 왔어요. 그러니까 2명씩. 예. 어머니는 어머니 회장이었어요? 총무였어요? 올해도 총무님이십니다. 아, 그래요? 오늘은 저학년 엄마들이라고 했죠? 9학년 어머니도 많이 왔어요. 많이 왔어요? 강사님 민기 너무 오셔가지고. 거짓말. 소문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건 거짓말이 나쁜데. 아니, 뭐 들어보지도 안 하고. 원래는 작년하고 좀 다른 것이 대구에서 교육청에서 이제 한국 영양 강화 연수 교재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교육청 홈페이지 가면 이걸 이제 다운받아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친절하게 이제 학교에서 책자로 만들어서 지금 어머니들께 2번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 이제 각급 학교에 지시하기를 이 교재를 가지고 그 학부모 교육을 하라 뭐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죠. 그래서 나눠드린 이 저학년용 그 교재의 첫 번째 챕터입니다. 제가 만든 부분이 제목이 제가 정한 게 아니고 교육청에서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저보고 욕하면 안 돼요. 혹시 강의 내용 부실해도 교육청 탓입니다. 부모가 변해야 자녀도 변한다. 이런 주제죠. 작년에 저를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예, 감사합니다. 작년에 몇 번 한번 이 중간에 조금 앉아있고 이랬는데. 잘 안 보인다, 그죠? 잘 안 보이죠? 그것도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램프가 낡았구나. 죄송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램프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 학교 프로젝트까지 고려하지 못하고 이거 파워포인트 만들어가지고, 방금 말씀드린 이 교육청에서 발간한 교재의, 전체적 이름이 이제 그 자녀교육 가이드북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여기 이제 제가 맡은 이 1차시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이 내용이 이렇게 세 챕터로, 세 단락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챕터가 이제 학교에서 이런 거 사진 찍어야 되죠. 교육청이 시키는 거 한다, 이렇게. 이런 거 사진 찍어서 이제 보고하고. 제가 조금 전에 학교 홈페이지 화면 내가 보여드렸는데 봤어요. 배경이 뭐예요? 강남초등학교 학교 홈페이지죠. 그래서 제가 학교 홈페이지 들어가가지고 사진 앨범 들어가가지고요. 작년에 제가 왔다 간 그 강의 모습이 좀 잘 찍혀있나 싶어가지고 한번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다른 강사가 와서 하는 건 막 다 올려놨는데 제가 한 건 안 하더라고. 아주 기분이 몹시 나빴어요. 농담입니다. 원래는 저도 좀 사진 앨범을 좀 올려주십사 하고. 그래도 그 오신 분들 보니까 제가 제일 잘생긴 것 같은데. 이 크게 세 챕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지시를 이제 우리가 존중한다는 의미로 이렇게 제가 어머니들 쭉 선의를 보여드리고 책에도 다 나와 있죠. 근데 저는 사실은 지난해도 와서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들 이렇게 학부모 영양가 연수 요즘 교육청이 자꾸 말해가지고 작년에도 뭐 30시간인가 원래도 그렇더라고요. 20번 한 번 올 때마다 1시간 반에서 2시간 하면 한 해 동안 약 30번의 30시간의 강의를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뭐 그 분야에 이렇게 오랫동안 종사하신 전문가들이 오시거나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죄송하지만 그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고요. 저는 대학 다닐 때 전공이 정치예요.
들어갈 때 이제 법대에 들어갔어요, 법대. 그래가지고, 과를 정치 외교학과 나왔는데, 그 이제 표면적인 졸업장에 찍힌 전공이고요. 그 형식적 전공, 그리고 실질적 전공은 저는 데모예요, 데모.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30대 중반까지 주로 그런 걸 했죠. 발표 던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즘 젊은 엄마들은 잘 모르실 거라. 그랬으니까 뭐 그런 전공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유아교육을 전공했다든지 뭐 아니면 뭐 심리학을 전공해서 뭐 아동 심리, 남 심리 이런 걸 전공한 건 아니고요. 그냥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하면 잘 키울까? 이마이를 키워가지고 공부도 좀 잘하게 하고, 그죠? 그 덕분에 나도 좀 어깨 펴고 뭐 이럴까 이렇게 고민하던 그런 이제 평범한 동네 아빠 이렇게 봐요. 저도 처음에 우리 아이 4살 때 제가 처음 자녀교육에 세계에 입문했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제대로 부모님으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초등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셔서 엄마는 이제 우리 형제들 먹여 살린다고 공장에 다니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뭐 거의 고아처럼 컸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부모로부터 양육받은 경험은 전혀 없고 또 아이는 잘 키우고 싶고 이래가지고 고민하던 차에 우연하게 제가 우리 4살 때 지금 달서구 송현동에 가면 어린이 전문 서점 대구에서는 거의 뭐 한두 개밖에 없는 어린이 서점이죠. 보통 동네에 있는 뭐 전집 할인 매장 이런 건 알고요. 요즘은 전집 할인 매장에도 어린이 전문 서점 뭐 이렇게 붙이고 있긴 한데 그런 서점 말고 진짜 어린이 서점 우리 아이들 양지에책을 파는 이런 서점이 대구에 한 2-3군데 있어요. 여러 시지에 가면 한 군데 있고 칠곡에도 있고 대구에서 제일 오래되고 이제 좀 알려진 곳이 호세호치라는 어린이 서점이 달서구 송현동에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어 쪽에서 나오는데 제가 집사람이 학교 졸업하는데 이제 퇴근하고 오다가 20년 전에 우연하게 그 서점을 발견하게 돼가지고 저를 끌고 아이랑 함께 그 서점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우리 와이프한테 끌려갔어요. 아직 못해서. 그랬다가 제가 관심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와이프가 바쁘니까 아무리 해도 이제 하는 거 보니까 서글프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예 제가 막 학원을 붙이고 4살, 우리 아이 4살짜리인데 매주 한 번씩 그 어린이 서점 데리고 다니면서 책을 읽히고 뭐 이렇게 키웠어요.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 때쯤 인터넷 자녀교육 포탈로서는 지금 독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이라는 유료 사이트가 있어요. 자녀교육하는 모든 이제 정보가 직접 되어 있는 곳인데 유료 사이트죠. 그래서 웬만하면 안 들어가는 게 좋고 돈 주고 들어갔다가 괜히 머리 터져요. 하여튼 그것이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 잠수내라는 사이트 유명한데 이거 아세요? 들어봤어요? 이 잠수내 나온 책도 뭐 4번, 5번 있어요. 그 잠수내라는 사이트가 생기면서부터 제가 거기서 활동해가지고 원조멤버예요. 원조멤버 거의 10년을 제가 그 활동했는데 제 배화명이 그 잠수내에서 활동할 때 배화명이 그리운 것이라는 제목을 썼어요. 예? 뭐요? 식상하다고? 제가 좀 올드하잖아요. 하여튼 그렇게 10년을 썼는데 10년을 활동하고요. 우리 아이가 대학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제 뭐 제가 더 키울 애도 없어가지고 두 해 전부터는 이제 그 회원이 아닌데 하여튼 원조 멤버예요. 원조 멤버.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이제 첫 번째는 4살 때 어린이 서점을 만나면서 두 번째는 그 잠수에 커가는 아이들 유료 사이트를 만나서 제가 이제 대구를 서울에서는 시골이라고 생각하죠. 이 총구석에 처박혀 살면서 또 내가 알고 싶은 자녀에 대한 정보들,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얻을 수 있으니까 거기서 도움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제가 아이를 직접 키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팔자가 희한해가지고 제가 이제 어린이 서점을 출입하면서 그 서점에 단골이 됐잖아요. 그래서 어린이 서점이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그 서점을 다녔는데 달서구에 있는 그 서점을 다녔는데 그 서점 주인이 제가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또 아이를 키우고 눈여겨보다가 중학교 2학년 때쯤 저한테
서점에 오시는 엄마들 대상으로 자녀교육 강의를 좀 해달래요. 저는 그전까지는 뭐 자녀교육 강의 이런 데 대한 개념도 없고 그랬는데, 마침 그 당시에 이제 인터넷 지금 활성화되고 인터넷 대형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고 그랬죠. 예스24, 뭐 알라딘 이런 인터넷 서점들이 생기면서 동네 서점들이 점점 막 망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서점도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았죠. 젊은 엄마들이 대부분 인터넷으로 책을 구입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서점에서는 그 자기 서점의 영업에 도움이 되려고 저한테 자녀들 강의를 부탁했겠죠. 근데 그때 제가 한 번인가 두 번인가 여러 방학 때 엄마한테 강의를 했는데 그게 이제 계기가 돼가지고 제가 그 서점에서 10년째 자녀교육 강의를 하고 있어요. 매주 금요일마다 10시 반에 미리 이제 이야기 해놓으려고요. 제가 이제 이 엄마들을 학교에 가면 한 번 또는 두 번, 어떤 학교는 저를 5번 연속 부르기도 하는데 원래는 또 뭐 학부 영양학원 연수 인력 강사 인력 풀에 있는 사람만 부르라고 뭐 간단해. 저는 뭐 그런 뭐 인력 풀이 없거든요. 기껏 해야 먹는데 아니면 이번처럼 남평초등학교 어머니들은 2번 이렇게 간다니까 제가 어머니들을 이렇게 좀 돕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어떻게 다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좀 개괄적으로 제가 이제 이번과 다음 주에 뭐 몇 가지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더 듣고 싶은 분은 그 현장 강의 오시면 돼요. 무료예요. 원래는 또 고맙게도 저 문화관광부 산하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출판문화산업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출판된 책들이 판매되는 유통 경로가 다양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터넷 때문에 동네 서점들이 자꾸 문을 닫으니까 이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원래 이제 어떤 사업을 펼쳤어요. 동네 서점 살리기.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10군데의 서점을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하거든요. 근데 대구에서 유일하게 이 어린이 전문 서점이 선정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한 학기 600만 원 지원받아가지고 제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강사를 받고 서점에서 강의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리고 제가 필요하다고 이거 그 서점에 이제 조그만 어린이 서점이라서 이런 거 없거든요. 스크린과 이 프로젝트가 없는데 정부가 지원해줘서 이번에 그것도 구입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제가 이번 학기에는 특별히 주제가 그 서점에서 하는 주제는 그 잠수의 영어 공부법.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어떻게 이제 학원에 안 보내고 돈 안 들이고 영어를 잘하게 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난 금요일 5번째 강의였고 이번 금요일에 6번째 강의하는데 학기 중에만 하거든요. 방학 때는 제가 이제 안 하니까. 혹시 영어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은 다음 주에 오시면 고학년 엄마들도 이걸 해달라고. 작년에 제가 여기 와서 우리 아이들 그 학습적인 부분에서 크게 3가지만 잘하면 된다고 했죠. 어릴 때. 하나가 뭐였는가 하면 아이들이 책을 좋아하게 해야 된다. 이건 하나고 두 번째가 무슨 말씀드렸는가 하면 수학 공부 시킬 때 생각하는 힘을 잘하게 하는 방식으로 수학 공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영어가 하나 남았죠. 근데 작년에 제가 2번밖에 안 와가지고 영어는 내가 내년에 부르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는 이제 고학년 엄마들 대상으로 이제 영어 공부법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거든요. 근데 뭐 한 번 해가지고 이거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혹시 필요하시면 이제 알아두셨다가 도움을 좀 받으시죠. 오늘 주제에서 벗어내는 이제 그만하고 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2시간을 제가 때워야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러면 기분이 좀 나빠요. 이게 물론 이제 교재를 선생님들이 만들었겠지.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극성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아이들 키우는 일이 극성이 아니고요. 변명하자면 저도 사실은 아빠로서 자녀교육에 이렇게 20년을 이렇게 그것도 본업도 아니면서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이 이게 어떤 사람들이 보면 극성이죠. 잠순에서 제가 제일 유명한 아빠거든요. 엄마 아빠를 통틀어도 잠순에서 작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잠순에 사이트에 회원이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수천 수만이 있어요. 그 10만원씩 내거든 가는 경우에. 거기서 제가 인기 투표해가지고 베스트 10 안에 들고 진짜예요. 그래가지고 그 잠순 회원들 대상으로 코엑스에 3년 연속 올라와서 강의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극성이라면 극성이겠죠. 객관적으로 보면.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극성 뭐 맞다 이런 생각 한 번도 든 적이 없어요. 그냥 저는 그저 소박하게 내 아이가 잘 자랐으면 좋겠다. 내가 겪었던 어려움은 우리 아이는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죠? 우리 아이가 참 앞으로 자기가 자라서 인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뭐 객관적으로 보고 극성이라고 하고 지랄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속마음을 깊이 들여다보면 귀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서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저런 예를 들면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서 또는 잘하지 못해서 뭐 인생이 어려웠던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돕는 거죠. 그게 뭐 극성이에요. 근데 뭐 극성은 결국 사랑이 아니다 이거니까 몹시기 나쁘죠. 사실은 표면적으로 어떻게 우리 태도나 행동이 드러났든지 간에 우리 마음 깊숙이는요 다 이런 마음이 있죠. 비록 애를 맨날 쥐잡듯이 잡고 있더라도 깊은 속에서는 왜 잡아요? 잘하라고. 그렇지. 이해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아는 건 그거 잡는 방법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우리는 다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모르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도 하고 불안하고 막 이렇죠. 그러니까 저도 우리 애 잡을 때 어떻게 언제 잡는 줄 알아요? 우리 아이를 돕고 싶은데 내가 너무 막막하고 막연한 거라 그러면 신경질 막 나죠. 그러니까 막 성질 급하죠. 막. 제가 작년에도 한 말씀드렸죠. 우리 학부모들이 가진 공통적인 질병이 하나 있다 했죠. 충동 조절장애. 그러니까 좋은 마음은 있지만 막 성질 급하고 또 구체적인 방법은 없고 모르겠고 이러니까 막 신경질 같은 거 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신경질 내고 막 애 혼내고 막 울리고 막 속상하게 하고 이러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늘 아이들한테 미안하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을까 찾고 이런 거죠.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들 우선 위로하고 싶어요. 뭐 극성이거나 별나거나 뭐 이런 게 아니고 사실 우리에게는 그 마음밖에 없어요. 어찌하든지 아이들이 행복했습니다. 이건 이제 뭐 이번 시간 통해 다시 한번 새기는 거죠. 마치 이번 시간 주제가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한다 이런 주제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엄마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보면 내가 왜 아이를 지금 이렇게 키우려고 하는가, 왜 아이에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가, 왜 내가 아이를 혼내는가, 이 근본적인 이유, 원인 이걸 이제 잊어버리고 현실에서 그냥 하루하루를 각박하게 이렇게 쫓기면서 살다 보니까 보통 우리가 원치 않는 결과들을 많이 나타내게 되죠. 저도 이런 부분에 실패를 많이 했어요. 항상 내가 진짜 처음 생각했던 그것, 제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 엄마가 공병을 다니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워야 했다.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우리 삼형제는 아무도 중학교를 못 갔다. 그래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렵고 꼬였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 때문에 내 아이는 내가 겪었던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제 마음 깊숙이 있고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인가 하면 저는 또 아이가 하나뿐이고 하다 보니까 아이가 너무 소중하죠. 하나뿐이 아니라 둘이라도 소중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이를 이제 그 초등학교 다닐 때 잘 때마다 제가 아이 방에 들어가서 이제 침대 옆에 제가 앉아가지고 아이하고 책도 읽어주고 또 이런저런 대화도 하고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 물으면 대답하기도 하고 또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하고 이렇게 해서 재우거든요. 그렇게 재우고 나서 잠들고 나면 이제 제가 아이 방을 빠져나왔다가 또 1시간쯤 뒤에 다시 들어가봐요. 혹시 이불을 차고 자는지 자지 않는지 이렇게 들어가 보면 가끔 애가 막 식은땀을 흘리면서 꿈을 꾸고 있어요. 꿈꾸면서 가끔 잠꼬대도 하고 무슨 꿈속에서 속상한 일이 있나 봐.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내가 할 수만 있으면 이 꿈속에라도 들어가서 우리 아이의 어려움을 내가 도와주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게 우리 부모 마음이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이제 현실 안에서 잘 안 되고 이래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 때는 당장 수학 공부했나 안 했나 답지 뺏겼나 안 뺏겼나 몇 개 맞았나 틀렸나 이런 거 확인하고 하다 보면 뚜껑을 열렸죠. 뚜껑을 열리면 또 쥐잡듯이 잡고 있잖아요.
제가 생긴 거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바로 현장에서 바로 차고 머리 쥐박고 막 이래요. 부모 교육하라고 보시면 알겠지만 엄마의 아이의 잘못을 지적하지 말고 엄마의 감정을 전달하래. 나 전달거 들어봤어요? 아이고 신분 하락해가지고 제가 우리 애한테 해보려고 하니까 저는 성질부터 도저히 안 돼요. 얘야 아빠는 네가 답지를 뺏겼기 때문에 성질이 이래서 나간다. 이게 됩니까 이게? 야이 새끼야. 이게 제정신이가 막 일어나와. 이게 우리 저 대구 정서기도 하고 이렇죠. 제가 이렇게 쭉 아이를 키워보니까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소위 말하는 지금은 전문가가 돼가지고 지금 이제 좋은 아빠로 TV도 나오고 있어요. 토요일 아침마다 1시간 동안 관심이 없었겠지. 아니 최근에 나온 건 아니거든요. 우리 아이 고등학교 때인가 저는 진짜 폭력을 잘 행사하고 욕 잘하고 이런 아빠인데 소문이 희한하게 나가지고요. 대구에서 내가 좋은 아빠로 또 잠순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죠 제가. 아이고 그래가지고 텔레비전도 출연하고 막 그것도 1시간 동안에 나가 죽이고 막 이랬잖아요. 사회자가 내보다 더 말 못하더만. 유퉁이라고 유퉁이 왜 중간에서 감초처럼 뭐 엉뚱한 소 삐삐해서 막 짜증나고 죽는다. 그거 나가서는요 작가들이 대본을 다 써줘. 질문하면 대답 이렇게 하고 미리 원고를 쓰거든. 내한테 원고를 요구하면 내가 안 나간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내 하고 싶은 대로 말할게. 질문은 너가 알아서 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걸 막 하고. 근데 하여튼 그때 이거 방송에서 저보고 마지막으로 아드님한테 말해. 원래 우리 아들하고 같이 출연하라고 제안을 했는데 우리 아가 고등학생인데 학교에서 수업 받아야지. 그 지도 나가기 싫다고 이래가지고 녹화 방송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아드님한테 한마디 하래. 꼭 남기고 싶은 말. 그 방송에서 그 방송 자주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아이한테 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명혁이에요. 발언하기 어렵죠. 제가 옛날에 운동권이었는데 혁명가였죠, 혁명가. 진짜로 저는 사회주의 조직에 있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제가 잡혀가기도 하고요. 우리 조직 일망타진당했거든요. 안기부에. 요즘 이제 국가정보원인가. 그때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마르크스 뭐 이런 걸 공부해가지고 이제 스스로 혁명가를 자처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 낳았는데 우리 아이 이름을 혁명이라고 지으려 했다니까. 그러다 동사무소 가는 길에 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잘못하면 놀림 받겠다. 그러니까 글자의 앞뒤를 바꿨어. 그래서 명혁이 됐잖아요. 아빠의 뒤를 이어서 혁명가가 되라. 이런 근데 방송에서 제가 우리 명혁이에게 한마디 하라 해가지고 아이를 부르면서 제가 한 말이 그거예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이게 제 인생의 좌우명이에요. 우리 아이에 대해서. 우리가 처음에는 저도 아마추어일 때 속물적으로 아이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기를 원했을 때 아이는 죽거나 말거나 내가 계획한 진도대로 아이가 그 진도를 빼주는 것을 원했을 때 이럴 때는 어떤 경우에 아이를 사랑하지 못했어요. 네가 아빠가 원하는 만큼의 성적이 나오면 넌 아빠가 너를 사랑하지만 안 나오면 네 삐있다. 이런 태도로 아이를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실패도 하고 또 사춘기를 겪고 나니까 또 제가 조금 인생에 대해 성숙해지고 저도 스승을 만나서 이제 제 인생을 이렇게 결정적으로 변화하게 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저를 대한 태도도 경험하고 이러면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것이죠. 행복하게 살려면 내 소중한 사람들과 짧은 인생 충분히 사랑하고 살아야 죽을 때 후회하지 않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이를 대하는 노선이 막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제가 마침 방송에 출연하게 됐는데 저도 신기한 말을 했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해. 근데 그 말 하고 나니까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한 말이죠. 우리는 다 자기 기준이 있어서 네가 양치를 잘하면 엄마가 너를 사랑하고 책가방을 잘 싸면 너를 사랑하고 학교 갔다 와서 빨리 숙제부터 하면 너를 사랑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면 네 뒤진다. 우리가 이렇게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는가 하면 우리가 왜 자녀교육을 하는지
우리가 왜 아이를 낳아서 키우고 있는지 이걸 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먼저 처음 강조한 게 이거예요. 자녀교육의 목표를 분명히 할 것. 자, 이건 그러니까 우리 부모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아까 교육청에서 그 발간한 교재의 제목은 부모가 변해야 자녀가 변하는 거예요. 물론 어떤 관점에서 변하는 것이지만 사실은요,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래 우리 위치로 되돌아오는 거죠. 처음 우리가 아이를 낳아서 얼마나 행복했어요. 어머니들 아이들 낳은 지금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 아이들 낳았을 때. 그때 막 기뻐가지고 일가 친척들이 다 전화하고 막 축하한다 하고 막 그죠. 그리고 키우면서 얼마나 기쁜 일이 많았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맨날 누워있던 놈이 어느 날 뭐 중얼거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말을 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 보내놨더니 여기서 뭐 곰새마리 배워와가지고 막 율동해가면서 막 하지. 마음 급하다 기뻐가지고 막 또 친정에 전화해가 또 한국 부르고 시댁에 전화해서 또 한국 부르고 막 그때 얼마나 좋았어요. 그 아이가 나서 이제 온 가족들 기쁘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상적인 관계죠. 이걸 보고 이제 생명의 관계 이렇게 말해요. 정상적으로는 아이의 존재 자체가 우리를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했어요. 근데 어느 날부터 이제 유치원 처음 보낼 때쯤 되면 요즘 젊은은 빨라가지고 백화점 문화센터 가서부터 뭐 배우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가 시작돼요? 비교가 시작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내보다 잘하는 아이들 또 이런 데 비해서 우리 아이가 몇 등에 뭐 알려져 그때부터 이제 엄마는 불안해지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자녀교육의 첫 번째 이유 또는 목표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우리는요 어머니들 아직 물론 여기 좀 큰 애들 키우는 엄마들도 있겠지만 대부분 초등학교 엄마들인데 만약 이 목표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이 자녀 아이들 키우는 일은요 그 진짜 고난의 길이에요. 목표가 분명해지지 않으면 어떻게 무슨 그런 속 썩이는 일이 많은지 나중에 좀 초등학생이죠. 좀 커봐. 애들 뭐 이제 가방에서 담배 발견되고요. 그죠? 맨날 뭐 요즘 뭐 스마트폰 가잖아. 스마트폰으로 뭐 야동 보재. 뭐 그것부터 시작해가 나중에는 뭐 이상한 친구 사귀재. 어떤 데 열받으면 가출하재. 뭐 주위에서는 뭐 또 뭐 아파트에 뛰어내렸다는 소리 들리재. 그러니까 애 키우는 일이 미치고 환장하고 팔짝 뛰는 그런 노릇이라니까. 왜? 목표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됩니다. 요즘 안 그래도 뭐 대구 이 지역사회에서 뭐 애들 하도 잘 뛰어내니까 걱정이 많은 경우 막 이러잖아요. 속상한 일이 많죠. 아이들에게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정말 아이들 절망적일 때, 어려울 때 자기의 고민이나 어려움을 호소할 어른이 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어야 됩니다. 전문가들 그렇게 말해요. 누구라도 한 사람이라도 자기 이야기를 들어줄 존재가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인생을 포기하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중학교 2학년짜리들이 막 뛰어내리고 가잖아요. 부모님들 뻔히 있는데 뭐 유서에다 이렇게 쓰나 엄마 아빠 사랑해요 미안해요. 이 미친놈들이 이상한데 왜 그런 결단을 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근데 아마 제가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아이들이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기의 위기를 아마 사인을 보냈을 거라 어른들에게. 근데 우리가 그 사인을 감지하지 못하거나 무시하는 거죠. 야, 그 정도는 다 견뎌내는 거지 뭐 이렇게. 근데 어떤 아이는 약해가지고 못 견뎌낼 수도 있어요. 아이마다 다 다르니까. 똑같은 학교 수업을 받아도 그죠? 그 수업 양을 잘 소화하는 아이도 있는가 하면 소화하기 어려운 아이도 있죠. 그 아이들마다 다 다르거든요. 이건 이제 학습의 관점에서 보면 그런 거죠. 근데 생명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아이들은 어떤 경우라도 다 자라서 어른이 돼요. 성인이 되고. 다시 입장도 가가지고 설거지 잘하고 다 잘하고 멀쩡하게 한 인생을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꼭 이거 성취 정도, 성적 이런 걸 가지고 보면 어떤 아이는 굉장히 잘하고 어떤 아이는 굉장히 어려워하고 이렇죠. 그러니까 관점이 달라서 물론 우리 소원은 공부를 잘하는 것이지만 그 이전에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내가 왜 아이를 키우냐. 저는 아무리 거듭 생각해봐도요. 거듭 또 생각해봐도 우리 아이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 이게 내 자녀에게 모든 이유예요. 이유니까
그러니까 또 목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어떤 경우라도 이 목표를 놓치면 안 돼요. 대부분 어떻게 속고 있는가 하면 그래 맞아 우리 아이가 행복해지면 좋겠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공부 열심히 시키는 거야. 그죠? 이게 속는 거라니까. 왜냐하면요 뭘 해가지고 뭘 이룬 다음에 행복해질 거야. 이건 속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열심히 그랬지 조남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면 내 집이 행복할 거야. 내 집 마련 한번 해보라니까. 과연 행복한지. 처음에는 막 기쁘고 뭐 이런 게 몇 달 가겠죠. 몇 달도 안 가 사실. 그리고 나면 또 이자꾸고요. 다른 상황에 대해서 내가 또 부족함이 느껴지고 그래요. 평수가 좁다. 그죠? 아니면 뭐 브랜드가 좀 낮아가지고 이게 들어보니까 뭐 자재가 엉망이다. 이런 식이 된다니까. 우리말 속담에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다. 우리말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말 두면 좋은 보이고 싶다. 집신신고 걸어다니까 다리 아프고 피곤하고 막 비효율적이고 이렇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이라도 한마디 있으면 좋겠다. 근데 말 한마디 어떻게 어렵게 사봐. 그 다음에 말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보통 내 아니라니까. 말 목욕도 시켜야 되죠. 뭐 흙도 갈아줘야 되죠. 안장도 맨날 닦아야 되죠. 뭐. 그러니까 누가 필요해요? 종이 한 번 하나씩. 종생님 어떻게 했어요? 종 월급 줘야 되지. 그럼 또 돈이 많아야 돼. 그럼 돈 벌어, 뭐 어떻게 눈 벌거 해가지고 또 막. 돈 번다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 엄마들 세계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성적이 반에서 5등 안에만 들면 좋겠다. 그러면 나도 좀 안심이 되고 우리 아이도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5등 안에 한번 들어볼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5등? 조금 더 나면 3등은 안 했네요. 이런. 그 다음에 한 3등 안에 들어봐요. 안정적인 1등을 한번 해볼까? 1등 안에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전교에서 놀아야지. 반에서 1등 하는데 전교 10등 받고 밀려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이고 이게 끝이 없다니까. 이 제가 다 해보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는 잘 갈 때 전국 5등도 했어요. 고등학교 가면 전국 석차가 나온다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딱 들어가면요 전국의 60만 명의 수험생이 똑같은 시험 쳐요. 그러니까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그 아이의 위치가 딱 나와. 전국 1등들의 위치는 99.99%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러면 이제 0.01%란 말이죠. 그걸 역으로 계산하는 거라 수험생 60만 명이다. 1% 몇 명이에요? 6천 명이죠. 1%. 0.1%는 600명이죠. 그러면 아 우리 아이가 전국에서 600등 안에 들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사설 모의고사 같은 거 학원 같은 데서 치는 모의고사를 보면 등수까지 나와요. 우리 아이는 그 사설 학원에 치는 모의고사 전국 5등도 안 돼 있어요. 근데도 만족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미리 속지 말라고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의 성적 향상을 통해서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것이다. 지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원하는 직업을 가지면 인생이 행복하지 않을까? 그건 속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분명해지지 않으면 엄마들이 아이 키우면서 맨날 아이 잡고 자책하고 후회하고 울고 미안해하고 애는 상처받고 뭐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김이 도 닦는 거하고 비교해요. 오늘도 우리 도 닦고 있다 하는 도 닦는 게 아니고 참는 거지.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떤 경우에도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왜 이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오늘 왜 수학 문제집 풀라고 하는지. 그냥 수학 문제집 푸는 일에 매몰돼가지고 막 할 일이 아니고 왜 그걸 하는지를 늘 상기해야 되죠. 가능하면 싱크대 앞에 써붙여. 나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써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씩 보라니까요. 허시없이 어린 선생님 제 강의 듣는 엄마들은 제가 하는 말 중에서 자기에게 아주 중요하게 와닿은 말들을 실제로 코팅해가지고 싱크대에 다 써붙여요. 예, 평소에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학년 이제 아이들 어리고 이러잖아요. 어릴 때는 이제 엄마 말이 오니까 먹히고, 뭐 이렇게 좀 쥐박으면 되고 이랬지만요. 좀 크면 5학년, 여학년들 뭐 4, 5학년만 돼도 벌써 말 안 들어요. 이게 길이 뻔한 거죠. 사춘기 가고 이러면 이제 자기 생각이 생기고 이러면 진짜 말 안 듣죠. 이제 막 저항하고 덤비고 대들고 때리려 해도 이제 받지도 않아요.
저도 우리 애 뭐 때리려고 하다가 뭐 애한테 도로 제압당해가지고. 실제로요. 그래 막 육박제는 거기 거실에 둘이 막 쓰러져가지고 난리도 다 째지고. 그런 참 비참한 경우가 있고요. 그냥 안 해보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저는 다른 강사를 맞는 말 하다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내가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하고 싶다. 이걸 놓치면 그렇게 된다고. 그렇죠. 엄마들이 이걸 잘 모르니까 항상 문제가 있는 거죠. 엄마들의 상태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엄마가 변해야 되니까 내 상태를 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학부모들의 상태 어떤 상태인가 하면 딱 세 가지로 다 조합할 수 있어요. 물론 다양한 현상들이 있는데 우리가 두번 열린 것도 참 다양해요. 그죠? 원인은 다양하지만 현상은 다양하지만 원인은 딱 세 가지예요. 이걸 이제 정확하게 알아야지 변하려면 부모가 변해야 된다면 교육청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변하려면 우리 현재 증상을 알아야 되죠. 근데 증상을 다 말하려면 밤새워야 돼. 집집마다 뭐 푸는 수학 교재도 다르고요. 다니는 학원도 다르고. 근데 원인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원인은요, 불안입니다. 사실 불안한 것도 어떻게 보면 현상이죠. 근데 이제 우선 엄마들이 가장 쉽게 느끼는 것이 항상 불안한 거죠. 불안하기 때문에 애 굳게 이제 애 잡고 하거나.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왜 불안한가 하면 앞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죠. 아주 간단히 빛이 없어서 그래요. 자, 우리가 밤에 한번 생각해봐요. 온 집안에 불이 다 꺼져 있어. 요즘은 현관문으로 들어가면 그래서 신발 벗는데 자동으로 센서 등에 불이 들어오잖아요. 근데 안 들어온다고 생각해봐요. 자, 불길을 가는 동안 더듬더듬 거려야 되죠. 어디 부딪힐까봐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우면, 캄캄하면, 보이지 않으면 내가 불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교육을 하면서 아이들 키우면서도 왜 불안한가 하면요.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르는 거라. 행복이 뭔지 내 눈에 딱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막연하게 저마다 이러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저마다 행복의 내용을 달리 생각하면서 그것대로 이제 아이를 이렇게 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소박하게 우리가 아이를 학교 보내면 뭐 다른 거 하나도 없잖아요.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한 5년 살아보니까 뭐 저 인간한테 나올 행복은 없고 그러니까 알아도 잘 키워가지고 행복하게 만들어보자. 이게 진짜 막연하고 원시적이고 소박하죠. 근데 사실은 내가 불안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행복이 뭔지는 몰라서 그래요. 행복이 진짜 뭔지는 안다면요. 내가 오늘 하루를 아이들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어떤 엄마는 뭐 그제도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막 중학교 2학년짜리 남자인데 맨날 게임만 한다는 거라서 막 폰으로 그래 엄마가 하도 싸워가지고 이제 자기 할 일을 딱 정해놓고 내가 아이가 자기가 엄마하고 약속한 그 공부를 하고 나면 그러면 아이 시간을 다시 하려고 놔둬라 했거든. 근데 이 엄마가 그 놔두지를 못한 거야. 분명히 아이는 영어도 하고 수학도 했어. 중학교 2학년이니까 내가 수학 1시간 하고 영어 1시간 하고 나머지는 아이 그냥 들어요. 근데 애가 공부 다 끝내놓고 스마트폰 하락하는데 게임 하락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엄마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전화통이 되고 제가 자 지금 게임하고 있는 아이 뒤로 가가지고 뒤에서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얘야 네가 이렇게 어려운 결단에서 전화 와가지고 적응을 잘해서 너무 대견하다. 지금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사춘기가 되도록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이런 얘기 하나 했어요. 그 엄마 처음 그 애 낳았을 때 애 죽는 줄 알았거든. 애기 때문에 병 걸려가지고. 그래 막 중리사니까 울고불고 하는 때는 이자 보고 있잖아요. 이제 뭐 공부 안 한다고 지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처음 그 사실을 잊어버린 거죠. 아까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왜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 자녀의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 이게 목표예요. 자녀의 목표. 아이와 함께 행복해지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근데 행복이 무슨 성적 순인 줄 아는 거야. 저는 아무리 해도 그죠? 우리 아이 성적으로 내게 만족의 움직임이 한 번도 없어요. 어머니들한테 정말 죄송하고 미안한 말이에요. 재수 없다 할 거라. 우리는요 실제 수능에서 전국에서 0.1% 안에 들었어요.
전국에서 0.1%, 한 200등? 내 생각에 한 2, 300등 안에 들었을 거야. 그런데도 내가 만족이 안 돼요. 내가 행복이 목표가 아니고 다른 게 목표가 되니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저는 우리 애를 서울대 경영학과를 보내고 싶었거든. 수능 성적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갈 수 있는 성적이 됐는데 우리 애 내신 성적이 너무 나빠. 그래가지고 결국 서울대학교 떨어졌어요. 그리고 연세대 경영학과를 갔어. 연세대 경영학과 카트라인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수능으로 하면 0.5%, 0.6% 하면 꼴찌로 들어가. 거기 들어갔어요. 재수없죠? 연세대 경영학과 들어갔는데 내가 만족이 없다는 왜? 저는 장순회 활동을 하면서 제가 자녀교육 강의를 하면서 우리 아이는 전국 수석도 가능하다. 나는 서울대학교에는 입시왕을 살펴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 실제로 그렇게 살았고. 근데 그게 목표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못 들어가면 불행해집니다.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아이가 내가 불행하단 말이 아니고요.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가지고 남들한테 자랑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객관적으로 자랑할 만한 학교는 SKY 들어갔고 수능에서 0.1%나 들어갔고 어머니들 학교 해보라니까. 그걸로는 만족이 안 돼요. 대단히 미안한 말이죠. 다른 관점에서 내가 아이를 바라보지 않으면 행복은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보이지 않는 건 행복이 뭔지 보이지 않으니까 성적이 올라갔으면 성적이 공부만 좀 더 잘하면 좀 행복이 오지 않을까. 이걸 이제 모든 삶의 영역에도 사실은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아파트를 조금만 평수를 넓히면 뭐 행복이 막 금방 성큼 다 오지 않을까. 해보니까 어때요? 아니죠. 뭣도 모르고 속는 거라. 저는요 이걸 신혼 때부터 경험했어요. 우리 순하고 작년에 내가 말씀드렸는데 처음에 결혼했을 때요 250리터짜리 냉장고를 샀어요. 반토막짜리. 근데 이거 뭐 수납 공간이 너무 부족하다네. 그래가지고 당신 반찬은 해줄 게 없대. 그걸 계속 졸라가지고 나중에는 큰 거 500ml짜리 샀죠. 반찬 있게요 그게요. 이번에 뭘 한 줄 알아요? 이 공간이 냉동실이 너무 커가지고 키는 냉장고 전체는 커졌는데 냉동실 빼고 나면 실제로 또 뭐 반찬 넣을 공간이 없다. 그래가 또 뭐 한참 몇 년을 또 뭐 그까지 싸우다가 그 다음에 양문형 샀잖아요. 지폐. 반찬 많게요. 제가 트라우마 있어 트라우마. 우리 집사람이 먼저 출근하니까 제가 집사람 출근하고 난 다음에 이제 밥 먹어야 되거든요. 반찬 냉장고 뒤지다가 반찬 뚜껑 열면 막 공포. 언제 이게 막 썩은 것이 나올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또 뭘 하나 김치는 따로 보관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김치 샀잖아요. 김치는 뭐 김치 또 오면서 큰데 거기다가 뭘 그리 재능이 없는지 있잖아요. 아니 김치를 꺼내지를 못해. 냉장고에 항상 그 데가 뭐 다른 그래 혹시라도 못 먹을 거 있나 김에다가요 맨날 구들이 나오고 막 신 곰팡이 나오고 막 이래가지고 내가 아예 포기하고 안 되잖아요. 이번에 이사간 아파트는 물론 빌트인으로 LG 김치떡인가 그거 흐름한 김치 냉장고 또 하나 주더라고. 그러니까 김치 냉장고 2개 지금 잡히고 우리 2 식구 살아요. 애 지금 문제가 없어. 2 식구 사는데 그거 큰데요 내 물 반찬이 없다니까. 냉동실은 문 열면 뭐 부두두 떨어져요. 뭐를 그래 갖다 재놨는지 뭐 생기는 먹지도 않고 반찬 요리도 안 하는데 뭐 거기 막 잔뜩 갖다 걸려놓고요. 냉장고가 아무리 커져도 내 반찬 능력은 달라지는 게 없어요. 아까 만두면 종부되고 싶다 이거하고 똑같죠. 원리가 이렇다고. 그러니까 자 이걸 추상화시켜서 일반화시켜서 말하면 조건이나 환경을 변화시켜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시도죠. 조건이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내가 행복하려고 하는 거야. 이건 속는 거예요. 행복은 오늘 당장 현찰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인데 우린 자꾸 지금 현실에서 내가 만족하지 못하니까 환경을 바꿔서 조건을 개선해서 형편과 처지를 좀 낮게 해가지고 행복하려고 합니다. 자 이게 자녀교육 분야가 아마 성적을 올려서 또 나중에 한 사춘기 때문에 그래 공부하라는 소리는 안 했겠니? 인간은 돼야지.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은 그렇듯 하죠.
동물은 그래 엄마가 포기했다. 근데 인간은 돼야지. 그 인간 되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잖아요. 엄마 정해진시간에 일해야 되고요. 엄마 정해진시간에 자야 되고 숙제는 정해진시간에 해야 되고 양치는 뭐 하루에 몇 번 해야 되고 그 카트라인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한테.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카트라인. 그러니까 하여튼 엄마들이 불안한데 불안한 이유는 어두워서 앞이 보이잖아. 또 이거 우린 근데 사실 우리 눈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 시력이 나빠서 안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시력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 지금 시력이 좋죠? 해지면 어떻게 돼요? 해지고 불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눈 시력의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의 문제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빛 비침이 없어서 그렇죠. 빛이 비치면 해가 뜨면 다 보여요. 만물이. 그런데 빛이 없으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안 보여. 사실 우리 책임도 아니에요. 누군가가 내게 보여줘야 되죠. 빛을 비춰줘야 돼요. 행복이 뭔지, 자녀이 뭔지 우리 안에는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진짜 아는 누군가가 내게 행복이란 이런 것이다. 이렇게 살면 된다. 아이하고 이렇게 소통하면 정말 행복해지더라. 이렇게 내게 누군가가 보여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책임이 아닌 거죠. 사실. 우리도 몰라서 그렇습니까. 근데 하여튼 이거 왜 그런지는 알고 있어야 되죠. 아, 내가 행복에 대해서 모르는구나. 아직 아무도 내게 알려주지 않았고. 심지어는 우리 부모님들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사셨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행복을 물려주지 못했어요. 살아보면 알죠. 그리고 우리도 지금 아이에게 그렇게 못한 거야. 왜? 내가 그렇게 물려받은 적이 없어. 이건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목표를 상실했기 때문에 항상 혼란스럽죠. 저한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요. 며칠 전에도 어떤 7살짜리 엄마가 저보고 점심을 먹재. 제 강의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점심을 먹자 하는가 했더니 우리 아이를 초등학교를 보내야 하는데 어디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요. 지금 백화번이 집 다니는데 거기서 같이 돌아다니는 언니들은 주로 효성을 간다는데 자기는 효성보다는 아무래도 도모동으로 가가지고 동일초등학교나 동도초등학교나 경동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또 이사도 가야 되고 뭐 어쩌고저쩌고 아파트 값은 비싸고 선생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들 대답해봐요. 어디 보낼까요? 효성 보낼까요? 경동 보낼까요? 직접 나 보수. 자, 어머니도 해보니까 어때요? 어떤 어린이집이나 어떤 유치원을 나온 게 인생에 중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제 초등 몇 학년 좀 되면 이 정도는 알 낀데. 그렇죠? 근데, 자, 유아 엄마들 어때요? 이게 자기한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거라. 어디로 가야 우리 아이가 잘 될지 몰라. 아까 첫 번째 말한 것처럼 안 보이는 거라. 이상하죠? 효성초등학교 어디 있고 뭐 다 눈에 보이는, 심지어 보이는데. 근데 어디 가면 좋을지 모르는 거예요. 보이지 않으니까 목표가 없으니까 당연히 또 혼란스러운 거죠. 자, 초등 엄마들, 유아 엄마들, 뭐 유치원 보는 학교에서 보니까 이렇게 고민한다니까 막 피식 웃었어요. 자, 초등 작은 엄마들 물어봅니다. 자, 옹진 싱크를 시킬까요? 배경 눈높이를 시킬까요? 아니면 윤생을 해야 되겠어요? 튼튼형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쉽게 결정이 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상하게 목표가 없으면 결정이 안 돼. 그걸 어딜 보내야 할지 몰라. 학원 한 번 보냈다가 또 막 잘 안 되는 것 같으면 끊고 뭐 동네 공부방 한 번 보내봤다가 그것도 아니야? 집에서 뭐 자기 주도적으로 해보려면 한번 해봐? 맨날 이걸 좀 갈등하고 있죠. 아니 중학교 엄마는 또 고등학교 때문에 또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되겠는 성적대로 가는 거지. 그래서 막 이게 왜 그래요? 맨날 결정이 혼란스러운 거야. 단순하지 않고. 목표가 분명하지 않은 거죠. 자, 목표가 뭐라고요? 아이가 행복한 거죠. 언제 행복한 것? 그래, 지금. 잘하시네. 그냥 지금 행복해야 되잖아요. 나중에 행복한 것 같으면 뭐 아이가 뒤지거나 말거나 1시간씩 통학하더라도 좋은 유치원 가야 되지. 근데 지금 그 시기 아이가 꼬마가 이제만 가느라 이게 어디 뭐 교육기관에 가요. 정말 처음에는 얼마나 그 떨어지기 싫어가지고 울고 두려워하고 이래요.
그런 애를 보내야 되잖아요. 가능하면 가장 안전한 곳, 가장 가까운 곳 이런 데 보내야지 당연히. 이게 얼마나 합리적인 것. 근데 여기서 또 전부 뭐 바람은 건너서 들어가지고 뭐 살이 보내면 되게 좋은 줄 알고 뭐. 어릴 때부터 얼마나 경쟁이 치열하게 노출된지 알아요? 그 또 치마 바람 얼마나 세고 엄마들 잘 사는 엄마들 막 이게 왜 그런가 목표가 없어요. 저는 항상 어떤 엄마들 만나서 진학에 상담할 때마다 하는 조언은 유일하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집 가까워서. 저도 실제로 그렇게 했고요. 뭐 어디 좀 빼는 무슨 좋은 데가 있는 줄 아는데 뭐 학교를 어디 다니냐 이건 별 상관이 없어요. 사실. 내가 집에서 아이하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학습을 돕고 아이가 어떻게 공습관을 잡고 이런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무리 좋은 학교 가도요 거기서 내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자극받아서 좋겠지 뭐 이까지 자극받아 좋다 이거만 있는 줄 알아요. 경쟁하다 지치라고 나고 하면 좌절하는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엄마들이 이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온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손에 잡힌 것이 없어. 어머니들 이제 한 6학년쯤 되는 엄마들 이런 거 조금 넘길 때가 됐는데 유아 때부터 그렇게 내가 돌아다니고 막 학부모 임원도 하고 막 열심히 했는데 우리 애는 6학년 됐어. 뭔가 유아 때는 뭔가 될 것 같았잖아요. 막 영재끼리 좀 보이고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뭐 잡히는 게 없어요. 이게 더 지나가면 나중에 대학 보내봐요. 온 힘을 다해서 내가 아이를 잘 키우려고 최선을 다했던 엄마들일수록 아이가 대학도 가고 공부 좀 해가 서울 가거나 뭐 어디 가 기숙사 가봐. 그러고 나면 엄마가 뭐 와요? 그래 빈둥지 증후군 우울증의 한 현상이고요. 새가 둥지를 떠나가고 나니까 이 빈둥지를 바라보고 있을 때 오는 허무 진짜 비참한 거예요. 목표가 잘못돼서 그런 거죠. 아이하고 내가 일상을 살면서 오늘 하루 이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하는 거, 행복하게 하는 거 이걸 내가 늘 이렇게 내 인생의 기억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루하루를 산 것이 의미 있죠. 하루하루가 그 행복들이 쭉 모여서 내 일생이 행복해지는 건데 우리는 누군가에게 속아가지고 뭐가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해요. 된다고 행복해지지 않죠. 그럴 것 같으면 뭐 잘 사는 사람도 다 행복해야 되잖아요. 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나라 30대 재벌 가운데 25개 재벌이 재산 상속 다툼으로 법정에 형제들끼리 싸우고 있어요. 이상하네요. 재산날도 같이 안 모인다니까? 신문기사 잘 보라니까. 재산날 형제들이 못 모여요. 원수돼가지고. 돈이 많고 그런데 우리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돈 너무 많으면요. 돈을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이 많으면요. 형제간에 의의 달라져. 이제 뭐 경험할 때 됐네. 예를 들면 뭐 진정엄마 뭐 칠순잔치한다. 남녀 형제들끼리 뭐 얼마씩 내자. 이게 진짜 헌법 사법시험 문제보다 어렵다니까. 얼마씩 내자. 자 5남매가 있다 칩시다. 칠순잔치 해요. 얼마씩 낼까요? 똑같이 해요. 자 자기 형편대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또 n분의 1씩 내재. 자, 자기 형편대로 내자. 이게 무슨 말인 줄 알아요? 헌법으로 말하면 실질적 평등이에요. 또 실질적 평등. n분의 1 내자는 형식적 평등이죠. 그렇죠? 그 형제들의 살림 형편과 상관없이 똑같이 내자. 뒷소리 안 나오게. 자, 들으니까 그럴듯하죠? 근데 그럴 때는 꼭 똑같이 내라 하면 못 사는 쪽에서 어떻게 생각이 돼요? 야, 지금 그래도 형편도 그렇고 나는 지금 뭐 시어머니도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고 치료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는데 서운하다 이렇게 되는 거라. 그래서 형편대로 내작하면 뭐랄게요. 많이 부담하는 쪽이 생기죠. 형편 좀 좋아가지고. 근데 지 형편 좋다는 생각이 안 들어. 문제는. 그래서요, 사법시험 2차 시험 문제에 헌법 과목에 그런 문제 나와요. 실질적 평등과 형식적 평등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가지고 2시간 동안 논문 써야 된다니까. 근데 사법시험 우리가 그 응시자도 아니고 그 어려운 문제 어떻게 풀겠어요?
이것 때문에 뭐 전화하고 막 회사다가 삐지고 의갈라지고 이래가지고 골이 깊어지면 나중에 돌아가지도 않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요. 행편과 처지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릴 때 형제간에 얼마나 그 부모님의 사랑 안에서 얼마나 사이좋게 살았어요. 근데 이상하게 뭐 이상한 게 끼어 돈, 뭐 자존심 뭐 이런 게 이상하게 개입되기 시작하면 형제간에도 안 보낸다. 말이 돼요 이게. 그러니까 엄마들 여기에 속으면 지금 아이들 키우면서 행복할 수 없죠. 그리고 어떤 젊은 엄마를 만났는데 자 길게 봐서 대학 보내고 나서 빈둥지 증후군을 경험하기 전에 이미 오늘 하루 내가 아이하고 막을 쓰면서 열심히 살았어. 애 재워놓고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오늘 진도 나간 게 없네. 열심히 했는데 뭐 애는 뭐 조금 뭐 문제 좀 풀라 하면 그거 가지고 질질질 끌다가 막 학교 숙제 하라 하면 막 질질 끌다 하고 다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뭐 한 게 없잖아요. 그럴 때도 마음에 갑자기 생각하면 우울하죠. 어떤 엄마 우라통이 터지죠.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는데 야 이것만 똑똑하대. 초등 저학년 엄마인데 벌써 그걸 느끼는 거야. 이건 똑똑한 거예요. 하루하루 막 그렇게 살면서 이거 자각하지 못하는 게 있어, 정체를. 너무 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목표가 잘못되면 허무해요. 나중에 좋은 대학 가면 우리 아이가 나를 기쁘게 할 것이야. 지가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하면 행복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 전까지는 그럼. 그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고 했죠. 왜냐하면 내 상태가 안 좋으면 그 상태를 누구한테 전가해요? 자기 잠잖아. 부부싸움하고 나면 괜한 신경질을 애꿎은 애한테 풀죠. 안 그래요? 그러니까 내 상태가 좋아야 돼.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서 이런 제목을 달았나 봐. 부모가 변해야 아이가 변한다. 그러니까 우선은요. 애 행복하게 할 생각하지 마. 그리고요. 어머니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내가 행복하면 나는 자동으로 행복해져요. 엄마가 막 행복해 입이 막 귀에 걸렸고 그러니까 아한테 저절로 잘해주고 뭐 좀 안 해도 뭐 용서가 되고 막 안 그래요? 근데 내 상태가 나쁘면요 내가 만족이 없으면 당연히 제일 약한 전쟁도 항상 이런 데 있어요. 폭동의 혁명도 가장 약한 부분에 있어간다니까. 그래서 폭동이라는 게 언제 일어나요?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전쟁 갔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시끄럽죠? 절대 전쟁 안 하는데 왜 내 지금 형편이 안 된 사람들은 세상 확 뒤집어졌으면 되잖아. 약한 곳에서 그러니까 우리도요 내가 상태가 안 좋으면 제일 약한 우리 애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엄마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나가려고 이전에 엄마들이 행복해야 우리 아이가 좋은 영향을 받아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 이렇죠. 유아교육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뭐라 해요? 어린 시절에 가장 중요한 게 엄마가 아이를 충분히 사랑하는 거죠. 이걸 전문적으로 이야기하면 애착관계 형성 이렇게 말해요. 어릴 때 사랑이 부족하면 나중에 커서 다 일어나요. 이게 뭐 현상들이 나타나요. 엄마 때문에 생긴 병이라고 어떤 몰지각한 학자가 보온병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엄마 때문에 일어난 건 아닌데 우리도 잘 몰랐는데 뭐. 몰라가지고 그런데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어떤 경우 저는 이제 일어날 때 상담한 아이들도 있어요. 어릴 때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 많이 하고 엄마 아빠 가출하려고 이래가지고 애가 트라우마가 생겨요. 그런 경우에 이게 잠복해 있다가 사춘기가 돼서 얘는 정신적으로 약하잖아요. 그러면 사춘기가 돼서 그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이 뭐 전문적으로는 이제 피해 망상 이런 게 생겨요. 누군가 항상 나를 비우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다. 이런 문제. 자존감이 현저히 떨어지면 심각해져요. 아이들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라려면 자존감이 높아야 돼요. 자기 존중감. 그건 어디서 생겨요? 성적이 높아지면 자존감 생기는 줄 알죠? 아니에요. 전교 1등을 해도 자존감이 굉장히 낮은 아이들 많아요. 작년과 재작년에 그 유명한 사건이 있었죠. 전국에서 4,000등 하는 어떤 남자아이가 엄마를 살해한 사건. 들어봤어요? 이 엄마가 전국 1등 하라고 맨날 빠따대고 막 이랬잖아요. 4,000등 같으면 1% 안에 쓴단 말이거든. 아까 60만 명이나 했죠, 그만.
60만 명 중에 4천 명 했다는 말은 1%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6천 명 안에 들었으니까. 그런데도 이 엄마의 목표가 전국 1등. 그래가지고 애를 계속 뭐락하고 이러니까 애가 뭐 자존감이 낮아져가지고 그런 성적도 엄마한테 말 못하는 거라. 두려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속으면 안 되죠. 애 성적이 높아지면 자존감이 올라갈 것이다. 그건 속는 거예요. 자존감은 성적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엄마로부터 주위 어른들로부터 지지와 격려를 많이 받으면 거기서 생기는 것이 자존감. 사랑을 많이 받으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죠. 남편들 사랑을 충분히 받으면요,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뭐 반찬을 하나 해도 뭐 씩씩하게 하죠. 근데 맨날 반찬 투정 듣고 막 이래봐. 쫄아가지고 못하지, 쫄아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자존감이에요. EBS 다큐멘터리 보라니까. EBS 부모 뭐 이런 거 있죠. 근데 그거 다 하는 말,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자, 자존감을 높이려면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야 돼요. 엄마들이 행복하지 않고 식이 없다. 11시 5분. 11시 5분. 저녁 붙였는데 왜 뭐. 11시 5분. 제가 몇 시까지 해요? 12시. 시간 진짜 안 나네. 이거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께 이 자녀 교육 이전에 엄마들이 먼저 행복해져야 내가 아이를 자존감을 높여주고 이럴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와 소통이 가능해야 비로소 아이가 공부를 좀 할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절대로 아이하고 소통 없으면 사춘기 되면 다 무너져.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행복해져야죠. 그럼 행복이 뭔지 알아야죠. 구체적으로 행복이라는 네이버 국어사 네이버에 딱 물어봐. 행복이라고 딱 치고 엔터. 그럼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행복에 대한 정의가 좀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일상에서 20년 후에가 아니고 일상에서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상태. 이걸 행복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생각하던 행복의 관념이 깨지는 거죠. 우리는 전에는 내가 뭐가 되면, 우리 아이가 뭐가 되면, 또는 우리 집 형편이 좀 어떻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속에서 그래도 돈은 많아야지. 이걸 보고 귀신 들렸다 해요. 그래도 귀신. 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항상 핑계거리 빠져나갈 거예요. 생각. 그래도 성적은 높아야지. 이건 아직 멀었다. 인식이 제대로 안 된다 이런 뜻이죠. 물론 처음부터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주변의 삶을 잘 보라니까요. 사람들의 그 인생을 잘 보라니까요. 나중에 되면 죽을 때 되면 우리가 뭐가 제일 아쉽겠어요. 내가 인생을 마칠 때 다 하는 말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충분히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아쉽다 이까지. 그때 공부 좀 열심히 시켜가 하여튼 더 올리지 못해서 아쉽다 이렇게 하고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죽을 때 하는 말이 인생이 진실이거든. 그 사람의 인생을 꽉 짜면요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인생이죠. 왜? 우리 올리브유 짜잖아요. 올리브유 1년 동안 열심히 올리브 농사를 지어요. 뭐 1년인지 몇 년인지. 그래가지고 그 농사의 결과가 나와요. 이 결과가 뭐예요? 올리브라는 요만한 열매죠. 이 열매를 가지고도 뭐 사용하지만 이 열매를 얻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뭐였는가 하면 이 올리브를 어떤 틀에 짜요. 깨 짜듯이. 깨 짜면 뭐 나와요? 기름 나오잖아요. 올리브를 딱 짜면 올리브 기름이 나오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서 꽉 짜서 나오는 것, 이게 그 사람의 인생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살고 인생을, 내 인생을 꽉 잡았을 때 지금 무엇이 나오는가 봐야 되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운동권 선배가 있어요. 김건태 씨라고 있어요. 들어봤어요? 네. 유명한 분인데 그 젊은 때 고문을 너무 많이 당하고 그래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일찍 돌아가셨죠. 2년 전인가 돌아가셨어요. 이 사람의 무덤에 가면 묘비명이 이렇게 쓰여 있어요. 민주주의자 김건태 묘 이렇게 쓰여 있어요. 자, 이 사람이 이제 꽉 짜니까 5글자가 나왔어. 민주주의자. 그 유명한 사람이 야당의 뭐
저 대표까지 하고 막 이랬죠. 고문 많이 당하고 이래가지고 막사이사이상을 받았어요. 한반도의 평화의 그 귀한 공로로. 이런 분인데 그분이 이제는 꽉 짜니까 5글자 나왔어요. 민주주의자 이렇게. 영국의 유명한 그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라고 있어요. 이 사람의 묘비명이 뭔지 알아요?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묘비명 진짜 위트 있죠?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인생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성적 쪼버리라고 막 자꾸 이렇게 하다가 보면 우물쭈물 하는 거죠. 나중에 되면 내 인생을 꽉 잡으면 남는 게 없어. 그게 아니라 우리가 아이와 함께 하루하루 살았는데 참 행복했습니다. 이게 남아야 되죠. 저는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행복이라는 것이 20년 후에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가면 뭐 돈이 많아지면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엄마들 생각이 막 진짜 뒷바리가 뒤니까 빨리 대학 보내놓고 이제 시간 남으면 이제 벚꽃놀이도 가고 막 일하고 싶죠. 그때 되면 갱년기장이 와요. 다 키우고 좀 놀라면 갱년기장이 오고 시대가 그런 중풍으로 쓰러지고 가면 그 뒷바라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리 해요. 근데 이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요. 내가 오늘 하루를 행복하게 사는 거야. 우리 어머니 이야기할 거야. 우리 어머니가 그 말년에 우리 어머니도 진짜 고생 많이 하셨죠. 32살에 과부돼가지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어요. 이 삼형제를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너무 속상해가지고요. 정말 많이 우셨고 그 대구에서 유명한 섬유공장을 다니다가 이제 눈이 나빠지고 노안이 오죠. 그러면 섬유공장에서 일을 못해. 실을 종강에 끼우고 막 실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서문시장에서 일했어요. 서문시장 지하에 가면 그 약밥 만들고 김밥 만들어서 파는 것도 있죠. 식당 비슷한 거. 거기서 우리 어머니가 주급을 받으면서 이제 김밥 말고 이런 걸 했어요. 그런 걸 하면서 우리 삼형제를 키웠다니까. 그래가지고요, 우리 형을, 중학교도 못 보낸 우리 형을 경대 의대를 나와가지고 지금 대구에서 유명한 10층짜리 대형 병원의 그 원장으로 있어요. 형이 확 나아졌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형하고 제가 대학 갔다는 학교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서문시장에 지하가 떠나가도록 통보를 많이 했어요. 하도 제가 고생해가지고.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자, 그랬는데, 나중에 며느리 들어가지고요. 며느리하고 맨날 싸우다가, 말년에는 어떻게 됐잖아요? 원인을 모를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신경에. 우리 형이 신경외과 전문인데, 우리 형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침투해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한쪽 눈이 안 보이는 거야. 그 다음에는, 이게 점점 진행되다가, 다른 눈이 안 보여요. 두 눈 다 실명했어.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불안해서 아무도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우리 어머니 보성 문화 살았거든요. 영광고등학교 내거리에. 눈이 안 보이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맨날 사는 집이니까 화장실은 가겠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두 눈을 실명하고 나니까 처음에는 짐작으로 가요. 나중에는 방향 감각을 상실해. 그 화장실도 못 가요. 맨날 가다가 막 부딪히고 막. 근데 상황이 이렇게 나빠졌죠? 근데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 인생이 참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이게 싫어요, 싫어.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다니는데 교회에서 우리 어머니 마지막 간증이 그거였어요.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기가 눈이 실명됐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우리 형수님이 엄마 보고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형수가 엄마 눈이 안 보여서 막 흔들어져에 앉아서 이렇게 멍멍하게 앉으시니까 우리 형수가 막 엄마 휠체어를 막 흔들면서 어머니 하나님한테 기도 좀 해보세요. 어머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하나님한테 기도 안 해요? 북한이 우리 어머니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 혹시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손주들한테 실명이 와서 어떨 뻔했노? 차라리 내한테 온 것이 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고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는 온몸이 말됐어요. 7개월 동안 투병생활 하시면서 처음에 발끝부터 감각이 없어졌다가 나중에는 목 밑으로 다 감각이 없어졌어요. 욕장 걸릴까봐. 우리가 돌아가면서 교대로 그 파우더를 발라드리고 뭐 이렇게 주물러 드리고 막 이렇게 있죠. 밥 다 떠먹여 드리고.
그러다가 7개월 사시고 돌아가셨는데 참 놀랍더라고요. 우리 어머니 인생을 보니까. 우리 어머니 인생을 딱 짜보니까 뭐가 남는 줄 알아요? 감사가 남는 감사. 지난 세월 참 험하게 살았는데 신기하게도 자기가 우리 형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어떤 이제 우리 인생 스승을 만나게 돼가지고 어떤 말씀 듣고 계속 살았어요. 그러면서 행복에 대해서 알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어머니 돌아가시면서 아주 우리한테 모범이 됐죠.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이게 벌써 10몇 년 지난 이야기인데 최근에 제가 제 카카오스토리에 올려놨어요. 우리 어머니 병상인데 한눈이 실명될 때 자기 소감 같은 거 써놨는데 두 눈 다 실명되고 나서는 글을 못 썼잖아요. 근데 10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읽어서 내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그러니까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요. 멀리 미래에 환경과 조건 안에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행복에 대해 정확하게 알면 누가 알게 하면 내가 하루는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아이들의 일상을 보면 지적할 것밖에 없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반은 지적할 것이지만 반은 칭찬할 거예요. 항상 그래요. 근데 아무나 칭찬할 게 없어. 저한테 전화하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아니, 그래가지고 내하고 카카오스토리 친구합니다. 그래서 맨날 뭐 이런저런 엄마들한테 이럴 거죠. 데이트하고 하거든요. 아니면 제가 제 강의 듣는 엄마들 모여있는 카페가 있어요. 잠순에 회원들도 많이 오시고 제 강의를 들었던 엄마들 모이는 다음 카페 내 뜻대로 나오시고 거기 가면 제가 지난 한 4, 5년 동안의 강의가 MBC 녹음돼서 다 올라가 있어요. 최근에는 동영상 강의가 올라가 있어요. 공목법이 내는 것도 있으니까 다음 카페 이름이 내 뜻대로 나오시고 그러니까 행복은 뭔가 하면요. 오늘 하루 일상에서 내가 기쁨이나 만족을 느끼는 거죠. 자, 오늘 아이들 학교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먼저 뭘 칭찬할 수 있어요? 학교 잘 다녀서 너무 고맙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칭찬들인지 모르죠, 어머니들은. 어느 날 아이가 학교 안 가겠다고 해봐요. 그 학교 가는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실제로 그런 아이도 있어요. 어느 날 아이가 제가 아는 어떤 아이가 얘가 명기 동네 출신인데 원화중학교 나왔나? 아니다 감삼초등학교 나왔나? 이 학교 나왔다네. 감삼초등학교 나왔어요. 그 아빠가 굉장히 이렇게 경제적으로 좀 어렵게 사시는 바람에 엄마가 막 헌신적으로 이렇게 그 가정 경제를 뒷바라지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나라도 엄마 속을 안 썩여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감삼초등학교 다닐 때 입에 댈 것이 없는 아이였어요. 반에서 항상 힘들어하고. 여기 어디 원화중학교 갔나? 상서 가가지고도 그지? 정비를 하고 이랬어요. 근데 이게 소위 정신과에서 말하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라. 사춘기 되면 좀 속상한 것도 이야기하고 불만도 터뜨리고 이래야 건강하게 자라는데 엄마가 아빠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걸 보니까 지는 엄마 속을 안 상하게 해야 되겠다고 그걸 전부 내면화시킨 거죠. 그래서 그 내면적인 힘의 한계까지 간 거예요. 그럼 어느 날 상서 다니면서 중학교에 이제 조망을 쳤는데 성적 잘 나왔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얘가 현관 앞에서 퍽 주저앉으면서 엄마 나 학교 못 가겠어. 이 실화예요. 그 아이를 보니까 야,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제가 진짜 고민했어요. 이 엄마가 마치 제가 그 어린이서점에서 하는 강의를 자기 고향 친구, 그 고향 친구 저 뒤에서 카메라 찍고 있는 아줌마예요. 저 아줌마가 고향 친구인데 저 아줌마를 통해서 이 엄마가 이 돈을 버니까 강의를 서점에 나오지는 못하고 그 MBC를 아까 다음 카페에서 다운받아가지고 3년을 들었어요. 이 동네에서 맨날 운동할 때마다 꼭꼭 운동했대. 이게 급기 하잖아 엄마들을. 그러면서 이 양반이 옛날에 저한테 메일인가 뭘 보내온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선생님하고 데이트하고 있으면 데이트하더라고. 맨날 귀에 MBC를 꽂고 선생님 그 비용 걸린 목소리 3년을 들었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사건이 딱 생깁니다. 아이가 현관하면서 팍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자기 고향 친구. 전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되겠노? 그래가지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 했죠. 딱 들어보니까 위험한 거야.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해서 일단 아이부터 살립시다. 이 엄마 막 울면서 그 자기 인생의 유일한 희망이 딸아이인데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잘 자라는 거죠. 근데 멀쩡하게 잘 학교 자녀 공부 잘하고 입에 댈 것이 없이 뭐 이렇게 하다가 팍 엎어졌죠.
그때 이 엄마가 처음 경험한 거죠. 야, 학교를 간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여러분도 안 해보면 몰라요. 저는 학교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집에 형편이 안 돼가지고 내가 중학교를 못 갔거든. 우리 3년기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상에 행복이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고 아침에 그래도 그 꼬마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엄마 욕 먹어가면서 잠도 잘 안 깨지는데 막 엄마 고함소리 들어가면서 막 일나가지고 뭐 맛없는 막 억지로 뭐 우우 미기가 막 갈아차는데 막 야 그래가지고 지 등산하는 가방을 들고 뭐 학교 가잖아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러니까 여기 잘 찾아보면 일상이 늘 감사해요. 나중에 이 엄마가 제가 조언했어요. 빨리 아이를 살리자. 자퇴시켜라. 전학을 시키든지 우선. 애가 엄마는 처음에 원치 않았겠죠. 막 울면서 애 등짝을 때리면서 와이카노 하면서 뭐 자기로서 최선을 다해서 호소하고 했겠죠. 근데 이미 이 내면의 자기 방어 마지노선이 무너진 거예요. 이 잘못하면 정신병 걸리거나 좀 센 아이들은 강하면 학교 가다가 어디 올라가서 뛰어내리거나 이래요. 위험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우리에게 하는 마지막 호소를 자꾸 해요. 그러니까 결국 전화했어요. 경일여중으로 전화해가지고 몇 달 버티다가 또 안 되는 거라. 그리고 결국 경일여중 자퇴했어요. 그래서 내가 했거든. 야 나도 검정고시 했다. 자퇴시키면 어떤데? 하면서. 그래서 그 아이가 자퇴하고 검정고시 해가지고 건강을 회복해가지고 지금 다시 자사고 경일여고 들어가가지고 고등학교 2학년 됐어요. 지금 학교 다니는 게 너무 즐겁고 행복하대. 잘 다니고 있어요. 이 엄마는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지금은 이 고등학교 2학년 아이한테 아무 요구도 안 해요. 왜? 학교만 다녀줘도 너무 감사하니까. 뭐 이런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 밥 잘 먹고 있죠? 정말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아이는 밥을 못 먹는다니까. 그러니까 행복은 딴 데 멀리 있지 않고 일상 안에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이걸 캐치하는 거죠. 네가 잘 자라서 참 고맙구나. 그거 하면 애들 지 멋대로 할 것 같지? 내가 맨날 좋은 말만 하고 칭찬하고 이러면 저건 지 멋대로 할 것 같죠? 그럴까 봐 엄마가 일부러 칭찬 안 하지. 이 자살행위인지도 모르고. 그게 아니고 반대예요, 반대. 아이들은요, 자기를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하면요, 이상하게 좋은 길로 간다니까, 선한 길로. 공부할 마음이 생기고 맛이 나죠. 맨날 뭐라 해봐요. 내라도 짜증나 안 하겠다. 저희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엄마들이 작년에 제 강의 듣고 선생님 강의가 너무 감동적이라가지고 원래 많은 엄마들이 감삼초등학교 다시 부른다 이 카드라고 코디네이터님 전화 와가지고 그 카드가 내가 오늘 맛이 나지. 아니 니는 뭐 강의를 하면서 맨날 욕도 하고 막 그 카드 이 카드 내가 못 얻잖아요. 나도 기가 죽는다니까. 저를 좋아해 주니까 제가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니까 더 제 마음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죠.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막 제 잘못을 부정적인 것을 지적해봐요. 제가 부정적인 게 없겠어요? 태도 불량하지, 강의에 욕 섞여있지, 반말 찍찍하지 뭐. 이런 거 지적하면요 저도 막 쫄아가 위축돼가지고 몸조심하니라고 내 마음에 있는 말을 다 전달을 못해요. 내 스타일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라. 우리 아이들도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이와 함께 내가 행복했던 것을 내 인생의 기억 창고 속에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복하죠. 인생은 오늘 하루를 사는 거거든요. 시간은 누군가가 발명한 거예요. 옛날 원시 시대는 시간 없었어요. 해 뜨면 나가서 밭에 나가서 일하고 해 지면 들어와서 자고 이랬죠. 시간이라는 것은 그 후에 어떤 인간들이 똑똑한 인간들이 그죠? 이걸 그죠? 계산한 거죠. 태양력인가 그래서 챙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력 없이 생각해봐요 한번. 그럼 인생은 하루를 살고 해 지면 자고 해 뜨면 일하고 또 하루를 살고 이게 다예요. 그게 계속 연결돼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내가 행복하게 살면 아 이렇게 살면 되는구나. 나중에 잘 때 이런 느낌이 오죠. 그러면 다음날 또 그렇게 사는구나. 자 이렇게 살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행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인식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인식이라는 건 행복이 뭔지 대부분 아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인식은 크게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행복에 대해서 안다 이러면요. 그건 뭔가 하면요. 행복에 대해서 정보와 지식을 갖추는 거야.
예를 들면 제가 행복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네이버 사전에 보면 일상에서 기쁨이나 행복을 느끼는 상태 이렇게 말했어요. 자, 일상에서 행복이나 기쁨을 느끼는 상태 노트에 적었어. 외웠어. 어떤 사람들이 이걸 안다고 하죠. 이건 행복을 아는 게 아니에요. 행복에 관한 지식을 아는 거죠. 행복 자체를 내가 알고 있는 건 아니라고. 근데 진짜 행복을 아는 건 뭔가 하면요. 단지 그렇게 객관적으로 그죠? 관찰하고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내가 기억하는 것. 이게 행복이 아니고요. 경험하고 맛보는 거죠. 그래서 주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내가 우리 아이가 지금 학교를 잘 다니는 것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렇게 내가 딱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경험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면요. 내가 이 삶을 계속 하루하루 살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습관이 되는 거야. 그러면 행복과 내가 하나가 되죠. 그래서 내가 행복한지 안 한지에 대한 의문이 안 생겨요. 이런 상태. 이게 몰입이죠, 몰입. 그게 안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수준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들께서 그냥 객관적으로 나도 알아. 뭐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요. 하루하루를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라니까. 그러면 애들이 지멋대로 살 것 같지만 오히려 반대가 돼요. 저는 우리 아이하고 이거 실험을 많이 해봤는데 제가 아빠로서 잠수내 활동도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자녀 교육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저는 아이가 그 엄마하고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다 이 말만 딱 들으면요. 거기에 대해서 딱 내 그림이 그려지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하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 이게 이제 처방이 딱 나와요. 그런데도 문제는 우리 애가 아빠 말을 안 듣는 거야. 그렇죠? 아빠가 다 알고 있어. 아빠 대로만 하면 뭐 전국 1등 해. 근데 결국 전국 1등 못 했잖아요. 왜 그런지 알아요? 이 말을 들어 처음이야지. 지 생각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가지고요. 사춘기 때 아이하고 나하고 많은 이렇게 좌충우돌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이상하게 그때마다 제가 제 인생의 스승에서 배운 게 있죠. 그래서 아이 앞에서 내 생각을 항상 내려놓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가족들이 행복하려면 가족들이 서로 사랑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려고 이거 내 기준이 있으니까 사랑이 안 돼. 그렇죠? 내 기준이 있으면요. 우리 와이프는 적어도 뭐 신민아 무리가 예를 들어서 내 기준이 그렇다 칩시다. 내 기준이 예를 들어서 비웃지 말고 그래. 그래도 신민아 이렇게 생각하면 신민아의 미다는 우리 마누라가 사랑 안쓰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랑하고 싶은데 왜 사랑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아이에 대해서도 남편에 대해서도 이웃에 대해서도 내 기준이 있으면요. 그 기준을 통과하면 봐줄만 한데 이놈의 기준에 미달하면 밉죠. 그 기준이 문제라니까. 근데 제가 제 인생의 스승부터 이걸 배웠어요. 성경에 나올 말인데 내가 상대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하면 상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근데 목숨이란 말이 생물학적 단어가 아니고요. 인격적 단어. 이거 히브리어, 성경은 히브리어 써요. 히브리어 보면 목숨이란 말은 푸시케란 말을 써요. 이거 혼이라고 하죠. 이거 머릿속에서 하는 생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상대를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을 어떻게 하나요? 버리는 거죠. 내려놓는 거예요.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우리 아이가 엉망이 되냐? 반대예요. 저는 하여튼 내 생각을 내려놔봤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2학년 때 염색을 할 때 저는 잠순에서 굉장히 유명했고요. 자녀교육 강의도 하고 제가 다니는 교회 안에서도 많이 알려지죠. 우리 아이는 범생으로 알려져 있어요. 공부 잘하고 뭐. 그래서 갑자기 염색을 하지. 우선 처음 드는 생각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겁이 나서 염색을 못 하겠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벌쩍벌쩍 뛰더라고. 근데 애는 자꾸 하고 싶다고 우겨. 집안이 시끄러워졌죠. 그때 할 수 없이 내가 설득해도 안 되니까 할 수 없이 내가 택한 길이 뭔가 하면 내 생각을 내놓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회 사람들이나 내 주변이나 아는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하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죠.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데리고 염색을 갔잖아요. 난 동네 미장원에 가서 한 3만 원 한번 할 줄 알고 갔어요. 근데 우리 애가 쟤를 데리고 롯데백화점 7층에 박주름 미용실 박주름 미용실 가니까 색깔 빼는데 4만 원
착색하는데 한 번 하는데 4만 원. 그 색깔을 또 살짝 바꾸는데 4만 원. 그 염색을 3번 하는 거죠. 12만 원. 내가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그 미장원에 막 저것도 선생님이라 하죠. 요즘 미장원에서 머리 깎고 그 선생님한테 내가 막 배달했잖아. 너무 비싸다. 내가 애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실 큰 결단을 했는데 이건 너무 충격적이다. 좀 깎아달라고 해가지고 한 번에 35,000원씩 65,000원. 그거 뭔지 알아요? 그래가 뭐 허연 누렇게 염색을 했어요. 나중에 계약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하는데 또 그거 색깔 빼고 검은색으로 착색하죠. 블루블랙으로 착색하는데 또 4만 합이 8만 원. 그 염색에 한 20만 원 들었죠. 내 생각대로 난 뭐 염색하고 이래가 뭐 불량하게 막 이렇게 날라리 될 줄 알았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이 아이가 다시는 염색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색이 끝났어요. 애들 까짝까짝 떼줘요. 계속 엄마가 내 말을 들어주는 거 보는 거라 사실. 이상하죠? 이런 사례는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막상 하락하면 안 한다니까. 어떤 애 학원 다니는데 그죠? 엄마 말 안 듣고 막 엄마 말 반대로 하는 거야. 나 학원 끄고 싶다, 학원 끄고 싶다 막 이렇게 하죠. 그래서 결국 아빠한테 바톤이 넘어가요. 아빠가 좀 속이 넓어가지고 그래 네가 그렇게 힘들면 학원을 끊어라 이렇게 하면 있잖아요. 아니 좀 더 다녀볼래 이렇게 하면 이상한 일이에요. 우리가 아예 마음을 못 얻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을 내면 애가 엉망될 것 같죠. 반대로 애가 우리 안으로 들어요. 내가 막 고함지고 이럴 때는 내 밖으로 점점 멀어져 가 거리가 생겨. 근데 내 생각을 내려놓고 아예 마음을 얻으면 아이가 아빠의 본의 안으로 점점 들어요. 우리 아이는 지금 23살이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요 돈 필요하면 엄마한테 카톡하고 정신적 지원이 필요할 땐 저한테 카톡. 진짜 이게 23살인데 모든 걸 저하고 상의한다니까. 저하고 아이가 소통하는 거죠. 제 생각을 고집하면 아이가 저한테 의논하겠어요. 오빠도 개발 뻔하지 뭐 잔소리하고 뻔하고. 그러니까 말을 안 꺼내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자기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아이들의 멘토가 돼요 사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그러니까 가장 큰 사랑은 자기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목숨을 버린다는 게 순교한다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는 거지. 생각을 내려놔보라니까 엄마도 이게 두려워가지고 못하더라고. 그리고 저하고 상담하면 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또 구체적으로 내가 아이하고 살았던 걸 이야기해주구나. 그것도 안 되는 엄마들한테 내가 대사를 말해줘요. 게임하고 있는 애 뒤에 가서 안아주면서 이렇게 말해라. 극한 엄마들 그래 해본다니까. 어제도 누가 저하고 성경공 같이 모임하는 엄마들이 있는데 하더라고. 내 시킨 대로 해봤더니 갑자기 자기 도저히 막 게임하는 놈 막 미워가지고 막 할 수 없는데 엄마가 하도 말하니 애가 엄마 전화를 눌러가 저한테 연결했어요. 애가 중학교 연자가 엄마가 지금 시킨 대로 안 해요. 그래서 내 전화 받는데 뭐 어디 뭐 죄지는 소리 나더라고. 또 엄마가 막 자기 허락 없이 지금 저한테 전화했다고 자기 애한테 막 고함지르다 저한테 듣겠어. 방금 미쳤나 왜 카노? 그래서 하라 했어요. 대사 그대로. 엄마 따라서 어려운 전화를 해가지고 잘 적응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기특하다.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뭐 사실이잖아. 다 있어. 예스 우리가 외면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애를 꼭 안으면 그렇게 표현하니까 갑자기 자기한테 행복이 확 밀려들어요. 전문가들이 엄마는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공부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하는데 한 학습자가 공부를 잘 나가는데 필요한 요소가 이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서예요, 정서. 빨간 거 실수하죠, 이거. 그러니까, 애들 정서적 안정. 이게 중요한데, 정서는 어떻게 안정돼요? 엄마와의 소통을 통해서. 자존감이 높아지면.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이 똑같아요. 엄마들도, 아빠들이, 그죠? 지지하고, 엄마들 하는 일을 지지하고, 격려하고, 잘한다 하고 이러면 우리가 기분이 확 좋아져요. 아니, 이거 신기하더라고. 우리 집 사람이
전날 내가 어떻게 대했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날 반찬이 달라져요. 저는 밤에 밥을 먹는데 한 11시, 12시 되면 늦지 않다기 때문에 밥 먹어요. 그러면 우리 집 자러 들어가기 전에 항상 내보고 내가 밥 좀 차려놓고 가라 하거든요. 근데 자기 기분이 그저럴 때는 식탁에 좀 차려놔. 근데 자기 기분이 좋을 때 있잖아요. 제가 예를 들면 뭐 안아줬다든지 뭐 생일 선물을 했다든지 이럴 때 어쩌는 줄 알아요? 내가 앉아있는 컴퓨터까지 밥을 배달해 온다. 그러니까 자기 기분이 좋으면 이러는구나. 엄마도 그래요? 네. 그렇죠. 애들도 그래요. 애들도 우리가 사랑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 생각을 내려놓고 애 생각을 존중하고 이렇게 봐요. 막 기분이 업돼가지고 뭐 하고 싶은다니까. 저는 이런 현상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지금 10년 동안 서점에서 강의를 하고 그 강의를 계속 지속적으로 들으니까 엄마랑 관계가 생기죠. 친해져가지고 상담도 하고 이러면서 그 집안 구석구석을 알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런 변화를 내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정서라는 것을 거의 공감을 형성하는 거죠. 이게 이제 전문적으로는 물론 상담자하고 아이하고 이렇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걸 래퍼의 형성이라고 하죠. 공감을 형성한다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상담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상담자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가 일상을 늘 사니까 아이하고 내가 정서적 공감을 이루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학년들은 잘 실감이 안 날지 몰라. 지금 폐면되니까 머리 집어가면 돼요. 근데 학년 높아지면 더 이상 안 돼요. 엄마들의 태도가 우리 아이하고 이렇게 어떤 일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럴 때 태도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떤 엄마들은 아이에게서 일어난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했니 저걸 잘못했니 뭐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가 뭐 넘어졌다 그래가지고 뭐 엎질렀다 실수로 뭐 물컵이 땅에서 떨어져서 깨졌다 이럴 때 한번 해볼래요? 어떻게 하는지 이게 돌았나 이게 조심 안 하고 왜 깨고 지랄이고 막 자 이렇게 이 문제 상황에 집착하는 거죠. 주목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는 문제 초점이에요. 근데 지혜로운 엄마들 어떻게 할까요? 예. 먼저 아이의 감정에 충실을 해요. 그렇지. 잘하시네요. 많이 놀라겠구나. 이 말 한마디가 아니 이 말 한마디가 아이를 얼마나 따뜻하게 하는지 몰라요. 제가 해보니까 우리 아이 중학교 때 이 아빠를 재고 난 다음에 2시 반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는 거라 방학 때. 이상하게 방학 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일나지를 않네. 그래서 맨날 12시 1시 일나요. 나는 사춘기라서 피곤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아빠를 재워 놓은 다음에 2시 반에 일어나서 게임을 하고 원동이 틀면 그거 자고 이런 거야. 난 감쪽같이 몰랐어요. 어느 날 새벽 3시 반인가 눈이 떠져서 화장실 가려고. 근데 동시에 우리 와이프가 또 같이 일났네. 그래서 우리 와이프가 안방 화장실 가고 제가 밖에 화장실 거실 화장실 알고 듣고 있다 컴퓨터 방에 불빛이 새는 거야. 그래서 막 순간 막 머리가 삐죽 서면서 막 긴장해가지고 막 확 들어가 보니까 우리 애가 게임하다가 아빠가 나오니까 컴퓨터를 끄지는 못하고 모니터만 꺼놓고 의자에 앉아서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막 디지도 패봤어요. 이게 제정신이가 가면서 막 근데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는 게 아니라 사실 그날 디지도 맞고도 아빠 자러 들어가고 또 했다 근데 일주일인가 있다 또 발견했어. 그때도 애가 오돌오돌 떨고 있더라고. 근데 내가 지난번 경험 있잖아요. 내가 너무 미안하고 사실은 그래. 지금 얼마나 게임을 하고 싶으면 아빠의 제한은 있지.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하고 싶으니까 아빠하고 깼을 때 하면 싸움이 나니까 지가 어떻게 보면 양보하는 거죠. 아빠 자고 없을 때 하려고. 그래서 두 번째 그 사건을 내가 딱 목격하고 그 의자에 앉아서 오돌오돌 떨고 있는 우리 아이한테 나중에 내가 꼭 안아줬어요. 방금 어머니 말씀하신 것처럼 겁내지 마라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이렇게 두렵게 했구나. 그때 내 스스로 느끼는 만족. 야 내가 이렇게 대견하구나. 아빠로서 저는 그전은 신경질 난다고 막 내 기준에 안 미친다고 막 혼내고 이랬는데 이상하게 그 상황을 내가 받아들이고 내 아이를 사랑할 수 있게 됐구나. 그래가지고 내가 꼭 안아주는데 뭐 애는 물론 안정되겠지만 당연히 애는 둘째치고 내가 행복해요.
어머니도 한번 해보라니까. 야, 신기해요. 내가 먼저 행복하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한다, 고맙다,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 그 표현을 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행복하고, 그 표현을 듣는 사람은 두 번째 문제야. 내가 행복합니다. 이 신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에서 난 이게 가능한 거죠. 내가 어머니한테 이 책 꼭 읽어주고 가려고. 이거 유아 때 사실은 아주 유명한 책이에요. 가장 유명한 책. 이런 책은 꼭 읽어줘야 되는데, 책 제목이 그림책이에요. 그림책.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이런 그림책이죠. 우리가 다 경험한 이야기를 이분이, 로버트 먼치라는 유명한 그림책 작가인데 이분이 썼어요. 처음 우리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런 마음으로, 그죠? 그렇게 아기를 키웠잖아요. 너를 사랑해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귀여운 아기. 근데 처음에 이랬는데 애가 크고 뭐 저지레하고 이제 기 다니고 뛰댕기고 이러면서부터 이제 짜증나기 시작하죠. 그죠? 오만 일이 다 있어요. 또 계기고 막 사고 치고, 그죠? 저 위에 저 엄마들이 많이 하는 대사 나오네. 내가 돌 것 같아. 막 사고 치고, 사춘기 때 방황도 하고요. 버릇 이거 봐. 할머니하고 식사하면서 막 지가 먼저 식탁을 떠나고 막 버릇 없이 울기도 하고요. 사춘기 때 음악이 빠져가지고 막 밴드 한다고 지랄하기도 하고 막. 우리 애도 그랬어요. 아니, 수업 기간에도 늘 신곡 발표되면 있잖아요. 그걸 다운받는다. 저는 토요일마다 게임할 자기가 컴퓨터를 할 시간을 주거든요. 그것도 이마이 고3인데도 어머니 차트에서 신곡이 발표되면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그 요일에 상관없이 꼭 그걸 다운받아가지고 폰에 집어넣고 자야 되네. 이거 뭐 아무래도 안 돼요. 그래서 속상하기도 하고 막 이랬죠. 근데요, 이 나이가 커서 이제 대학을 가면 우리 품을 떠나죠. 지금 엄마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그렇게 아이를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이제 아이가 내게서 떠나가지고 그렇게 사랑을 표현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 하면요, 아기 때만 그랬는 게 아니고 아까 내가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중간에 우리가 아이를 혼낼 때도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이를 사랑하고 있었죠. 우리가 그걸 모르거나 표현을 잘 못했을 뿐이지. 이때도 이거 이제 커가지고 이제 뭐 고학년 되고 사춘기가 됐어요. 그때도 우리 마음은 이랬죠. 어머니들도 왜 속상해가지고 애 잡고 난 뒤에도 잘 때 되면 침대 가가지고 애한테 막 뺨 비비고 울면서 미안하다 하고 그랬잖아요. 꼭 이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 마음이 그랬죠. 정말 우리는 너를 사랑한다,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마음을 가지고 달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이랬죠. 이렇게 커서도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어서도 우리는 이 마음이었어요. 표면적으로는 막 싸우고 이랬지만 뭐 어머니들은 아직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몰라도 저는 항상 이랬어요. 아이가 너무 소중하고 사랑스럽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이 아이가 잘 자라서 어른이 되고 엄마는 늙어서 할머니가 됐죠. 근데 이 아이가 엄마한테서 늘 그 말을 듣고 자랐잖아요. 그 마음을 전달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래 지금 어떻게 해요? 도로 아이가 엄마를 안고 이제 사랑해요 어머니 언제까지나 어떤 일이 닥쳐도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늘 나의 어머니 이렇게 말하게 됐죠.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 돌아가시겠죠. 그렇게 하고 이제 어머니 자주 못 보니까 이 남자가 자라가지고 자기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자기에게 베푼 그 사랑을 생각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창밖을 보면서 엄마 생각을 하다가 자기 아기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기를 안고 자기 어머니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것처럼 이 남자도 자기 아기에게 또 똑같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죠. 언제까지나 너를 사랑해. 무슨 일이 닥쳐도 너를 사랑해. 내가 살아있는 한 너는 늘 나의 기운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요 정말 헌신적으로 저희 형제를 사랑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이 나이가 될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제가 40대였는데 어머니에게 내가 한 번도 효도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근데 저는 지금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없지만 어머니한테 하나도 미안하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자식은 부모에게 효도할 수 없어요. 효도를 하려고 생각하는 것이 주제파를 못하는 거죠. 우리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존재지, 그죠? 기껏 우리 마음 표현한다고 뭐 어버이날 용돈 좀 드리고 뭐 그 정도지. 진짜 우리가 부모님들 사랑할 수는 없어요. 어떤 데는 귀찮기도 하고. 저는 우리 어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몸이 마비돼가지고 누워 계실 때 매일 이제 형수하고 교대로 가서 막 이렇게 저걸 하면서 병간호를 하면서 내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이렇게 사시느니 차라리 돌아가시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 이 인간이 할 생각이 아니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이게 인간이라 사람 냄새 나는 거죠. 한번 해보라니까. 그렇게 자기 인생을 평생을 바쳐서 우리 삼형제를 키우고, 그죠? 자기 인생 없이 그렇게 사셨던 분인데도 아파서 편찮아가지고 내가 힘들어지니까 아이고 빨리 돌아가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제가 부조자냐 그렇잖아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리고 저는 우리 어머니에게 효도를 못하지만 어떻게 해요? 이 책의 주인공처럼 어머니가 내게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또 아이를 사랑하는 거라. 이게 어머니의 사랑을 내가 갚는 길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갚는 거 아주 쉬워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아서 또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 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님의 사랑을 다 갚을 수 없으니까 아주 쉽도록 우리 아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에서 배운 거죠. 유전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이 시사하는 바가 많은데 단지 아이를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주인공의 어머니가 어떻게 자기를 키웠는지가 이 자기에 대해서 다시 재현되는 거죠. 그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행복하게 살면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지 보는 거라 보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게 돼요. 아무리 안 하락해도요,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친 걸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사는 것을 기억해요. 온몸으로 엄마 아빠가 어떻게 사는지, 태도, 말투, 인생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아이들이 받아들여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제 친구가 있는데 자기가 어릴 때 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맞고 자랐어. 아버지가 공군 준이 출신이에요. 준이 직업군인 있죠. 갈매기 많이 하다가 오래되면 바풀떼기 노란 거 하나 갈매기 준이에요. 그래가지고 대통령의 헬리콥터를 몰았어요. 공군 준인데 그러니까 입지전적으로 사병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올라가가지고 대통령 전용기를 헬리콥터를 몰았으니까 자수성가한 분이죠. 이런 분들이 보통 자식을 그렇게 키워요. 스파르타식으로. 자기가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자식은 그때는 굉장히 상처를 받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내 친구인데 싫어해요. 나는 크면 절대로 우리 아버지처럼 애를 때리는 걸 하지 않겠다. 이렇게 자기가 자랐을 때 맨치 않게 살았어. 너무 많이 맞고 속상해. 근데 내 친구 이하가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았어. 어느 날 할아버지가 아들 집 놀러 왔어. 놀러 와서 딱 보니까 자기가 아들 합대한 것처럼 자기가 굉장히 순하고 제 친구 굉장히 순하거든요. 순한데도 아이에 대해서 아버지한테서 본 게 그거밖에 없어. 그러니까 막 아를 막 개패듯이 패고 있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본 거라. 그래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막 자기 아들 붙들고 막 울면서 아빠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제발 이 악순환을 우리 대해서 끊자하면서 막 울면서 막 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아주 어르신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식은 부모가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한다. 아무리 뭐 내 관점 생각으로는 안 하고 싶지만 이미 그게 사진 찍혔어요. 내 인생에 사진 찍혔기 때문에 그대로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들이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 행복이 뭔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내가 사는 것을 보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엄마도 내 사는 거 보지 말고 위인 사는 거 보라고. 어릴 때 위인 전집 막 갖다 바르고 막. 절대로 그럴 일 없어요. 위인 전집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런 헛물 켜지 말고요. 내가 잘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고
아이에게서 칭찬거리를 찾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까 몇 가지 예만 들었죠. 칭찬한 것은요 절반밖에 없어. 부정인 거 반이고. 근데 우리는 이 칭찬과 덮어도 그건 당연히 한 거라고 생각하고 안 된 것만 자꾸 지적한 거예요. 시골에 계신 우리 장모님이 그 청도 살고 청도 감나무가 있어요. 집안에. 물론 밭에도 감나무가 있지만 집안에 감나무 두 그루가 있는데 가을이 되면 우리를 불러서 감을 따주는 거야. 제일 첫 주에 맞사이를 불러요, 저를. 그래가지고 짝대기에 그 감 꺾는 이 철사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감 가지를 딱 꺾으면 탁 떨어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딱 따요. 익은 것만. 다 땄죠? 익은 거 없어요? 근데 다음 주에 이거 하는 줄 알아요? 다음 주 주말에. 큰 천원 불러. 큰 천원 불러가 또 감나무 밑에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에 안 익었는데 일주일 후에 또 익은 감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딱 따가지고 큰 천원 줘요. 다음 주에 또 하는 줄 알아요? 이번엔 작은 천원 불러. 지난주에 안 익었던 감들이 또 익었어요. 신기하죠? 우리 장모님은 감이 시간을 지나면서 당연하게 익는다. 생명은 잘한다. 이걸 알고 있는 거라. 시골 노인인데. 그래가지고 일주일 처음에 익은 감만 딱 우리 주고 그 다음에는 큰 천원 안 삐지게 불러다가 또 기다리니까 일주일 기다리니까 또 익었죠. 또 일주일 기다리니까 익어서 작은 천원 주고 이렇게 지혜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내가 지금 보기에 엄마들 지금 뭐 나이 40된 기준으로 보기에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죠. 이건 기준이 40살이라서 그래. 타임머신 돌려가지고 엄마들 10살 때 안 볼래? 코 질질 흘리고 그 지금 화장해가지고 이쁘게 해와 있죠. 그때 꼴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지금 자라가지고 다 시집가가 해놨고 살림하고 다 잘하잖아요. 우리 아이도 그래요. 시간이 흐르면 아이들이 자라서 부정적인 많은 것들이 해소돼요. 성장하는 거죠. 이게 성장이죠. 그 성장한다는 것을 믿어야지. 감이 익는다는 것을 믿는 우리 장모님처럼 우리 아이들은 자라요. 우리 애 보니까 양치하락하면 맨날 있잖아요. 하기 싫어가지고 중학교 때 양치하락하고 내가 밖에서 멀리 보고 있으면요 화장실에서 소리가 나요. 전동 칫솔 삥. 아무튼 느낌이 이상해가지고 양치 저렇게 씩씩하게 할 매력이 아닌데 양치하다가 나오는 거라. 그래서 내가 아빠 냄새 맡아보자 하면 다시 들어가요. 전동 칫솔 그냥 헛돌린 거지. 그랬던 놈이 중학교 2학년 되니까요 목욕탕에다가 나오지를 않아. 1시간 동안. 그리고 전용 잣대하고 가위를 항상 들고 다니고 머리 길이를 있잖아요. 막 0.1mm까지 똑같이 맞춘다고 막 지가 막 미장 갔다 와서 막 지가 보고 자르고 이렇게 하고 있어. 당연히 양치는 알아서 매일 하시고. 이게 자랐다는 뜻이죠. 웬만한 것은요 아이들이 자라면 해결돼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들이 아직 자라지 못해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보고 지적하고 교정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애와 관계가 자꾸 멀어지고 엄마는 잔소리잖아요. 이렇게 인식되고 그러면 엄마가 정말 중요한 하는 말도 다 잔소리를 듣죠. 사춘기가 되면 엄마 발자국 소리도 듣기 싫다. 진짜라니까. 이번에 일요일날 교육 어떤 중학교 2학년짜리 꼬마가 엄마한테 진지하게 극하더라. 엄마,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하고 친구만 있으면 살 것 같아. 엄마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 이같다니까. 요 시기가 되면 사춘기가 되면 다 그래요. 친구가 가장 중요하고. 그러니까 돈만 있으면 될 거. 그렇다고 절망할 거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면서 아이에게서 긍정적인 것은 내 인생의 창고에 저장하고 아직 부정적이고 부족한 것은 있잖아요. 잘하겠구나. 이렇게 봐야죠. 생명은 자라는 거다. 그죠? 우리 아이들 건강한 생명이 있죠. 자라면서 점점 의존해지고 그죠? 대견해지고 이래서 자기 할 일을 쭉쭉쭉 그래가지고 우리 아이 그 양치를 잘 안 하는 놈이 집 알아서 군대 가가지고 그죠? 잘 살고 있고 지금 이제 제대에 석 달 남았었습니다. 어제 카톡 와가지고 아빠 전쟁 나가라 하나 전쟁 나면 내 우리 아빠 탈영할까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여유가 생긴 거죠. 처음엔 어려움을 많이 겪었지만 우리 아이는 저한테서 어떤 말을 가장 많이 들은 줄 알아요? 아빠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저도 어머니들 보시기에 성질도 급하고 여러 가지 실패와 자존도 많이 했지만 이것 하나는 내가 분명했어요. 아이를 키우는 일이 나를 너무 행복하게 했다. 실패도 했어요. 뭐 내가 잘하기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좌절했지만 실패했지만 거기서 좌절하지 않고 내가 다시 아이의 손을 붙들고 일어나서 또 하루하루 살고 이랬는데 4살 때부터 시작한 그 여정이 지금 우리 아이가 23살이에요. 2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을 내가 꽉 짜보니까 내게서 남은 것은 나는 아이를 충분히 사랑한다. 저는 인생이 제한되어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걸 알아요. 그게 언제일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그 상상해보거든요. 내가 이 사랑하는 아이를 떠나는 날이 온다. 이 생각을 해보고 그때 내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할까? 내가 늘 이렇게 되돌려봐요. 그때 내가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전 지금도 그래요. 혹시 우리 아이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인생이라는 것이. 근데 내가 이렇게 간절할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슬프긴 하지만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셔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아빠를 얼마나 행복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에 그렇게 말씀하고 하신 것처럼 저도 내 인생에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항상 내가 이걸 되돌려보는 거죠. 내가 죽음 앞에 섰을 때 내 인생을 꽉 짜서 나는 과연 무엇이 남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한테 항상 수많은 말들을 했지만 그걸 딱 꽉 짜보면요. 아빠는 어떤 경우에도 너를 사랑한다. 그리고 저는 기독교인이니까 거기 한마디 더 붙이죠. 그리고 설령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버리시지 않는다. 이 말까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말을 늘 듣고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저와의 관계가 항상 이렇게 정신적으로 소통하고 아빠한테 항상 뭘 물어요. 그럼 제가 전쟁 절대 날 일 없다 어제 문자 그렇게 받았어요. 그까지 그랬나 하면서 그 다음부터 카톡 안 오더라고요. 뭐 미사일 쏜다고 막 하니까 애들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전쟁 위기를 조성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세력들이 있다. 그게 정치학 전공 아닙니까? 50년 동안 군대 말년 애들은 다 전쟁 나가고 걱정했다. 그런데 50년 동안 그 전쟁 날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또 우리 아이를 안정시키잖아요. 어머니들도 한번 해보라니까. 너무 어려운 전쟁 이야기를 못하더라도 하루하루를 살면서 우리 아이를 사랑하고 칭찬하고 이거 한번 해보라고. 이게 생각보다 쉬워요. 아까 했죠? 학교 가는 게 참 너무 감사하다. 책가방 안 놔두고 오고 들고 오는 게 너무 감사하다. 놔두고 오면 다시 갖고 온다. 잊어버리면 다음부터 하지 말고 가만도 좀 내고 어디서 잊어본지. 저는 우리 애가 학교 가자마자 옷을 안 입고 옷을 외투 입고 한 거 있잖아요. 맨날 놔두고 온다. 그랬던 아이가 지금은요, 지가 알아서 외박 나오면 그 서울에 가가지고 막 옷 막 사고 있잖아요. 아니면 배에 앉아가지고 막 인터넷으로 결제하달라고 막 연락 오고 막 지가 쇼핑하고 우리 집에 택배 오면 다시 그걸 또 배로 보내고 그 해경해가지고 그 얼마나 잘해요. 이제 다 커가지고 의젓하게 다 자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잘하게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당연히 자라서 의젓하게 클 거니까 뭐니 공부는 좀 뭐 못할 수 있어. 공부 잘한다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전부 뭐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나가야 공부 잘가 전교오등학교 돼가지고 평생 선생님 하면서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400만 원 받죠. 근데 공부 지지도 못한 것들이 그랜저 몰고 다니고 막 사업한다고 막 떼돈 벌어가지고 막. 그러니까 인생 뭐 그거 아니라니까. 공부는요 직업 안정된 직업을 얻을 확률이 좀 높아지는 거예요. 그게 뭐 행불행을 보장하는 거 아니에요. 좀 자격증 있는 직업 이런 게 좀 별 확률이 높지. 그거 내려가면 공부 진짜 엄청 잘해야 되고 하다못해 초등학교 선생님만 할게 돼요. 상위 4%라는 그래야 되고 쉬운 게 아니니까 뭐 그렇지 않은 바에야 대기업 들어가면 45대는 다 잘려요. 이사 대학 가면 하늘이 별 따기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뭐 경북대학에 나오고 이래봐야 뭐 45대는 다 나와야 돼. 그러니까 너무 공부 가지고 막 오르륵 하지 마요. 대충 물가 있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선 하루하루를 내가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자. 이 행복이 첨놓여서 쌓여져서 인생이 된다.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래도 공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다음 주에 오면
영어를 어떻게 하면 잘해? 공부는 안 하려는데. 수학은 내가 2학기에 호시호시 강의하는데 작년 1학기에 했고 작년 2학기에 책 읽기에 대해서 했고 이번 1학기는 영어 공부법 하거든요. 혹시 시간 있고 관심 있으신 분은 거기 놀러 오셔도 되고 귀찮은 분은 다음 주에 이 시간에 와서 영어 공부는 어떻게 하면 잘하는지. 우리 아이는 영어하고 한 번도 안 다니고요. 수능 만점 맞았어요. 아까 수능 상위 0.1%에 들었다 했죠. 학원 안 다니고 했다. 우리 아이는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거 다 친절하게 알려드린다니까. 근데 여기서 학교에는 하루 만에 안 돼. 하루 빨리는 못하니까. 혹시 젊은 엄마들 애 학습이나 이런 데서 좀 어렵고 도움이 필요하면 시간 있으신 분은 현장 강의 와서 들으시면 되고 바쁘신 분은 다음 카페 내 뜻대로 가옵시고 라는 곳에 오면 자료실에 보면 제 4년 동안에 강의가 다 들어있어요. 오늘 하여튼 긴 시간 동안 이게 뭐 어머니들 학습에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뭐 교육청에서 그 제목을 정해줘가지고 할 수 없이 엄마가 변해야 되죠.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행복하게 변해요. 엄마들이 행복해지면 당연하게 우리 아이들은 그 엄마의 행복을 보고 자기 인생도 그렇게 따라 살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아니죠.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는 돈 안 들이고 영어 공부 잘하는 걸 가지고 이 시간에 만나뵙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